날씨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어제는 비가 많이 내렸는데 오늘은 바람이 거세게 붑니다. 해안을 중심으로 강풍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전국에 태풍급 강풍이 몰아치고 있습니다. 비가 오전까지 내리다 그치고 나면 더 추워져서요. 내일 아침 기온은 올가을 들어서 가장 낮아질 전망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김민경 기자, 강풍경보가 내려진 곳이 어딘가요? 네, 현재 강원 영동 지역에 강풍경보가 발령 중입니다. 제주도와 해안가를 중심으로도 강풍주의보가 내려져 있는데요. 오늘 한때 강원도 미시령에서 초속 37.7m, 설악산에서 초속 36.9m에 이르는 태풍급 돌풍이 불기도 했습니다. 지금도 강원 산간을 중심으로는 초속 20m 이상, 해안가와 내륙 곳곳에서도 초속 15m 안팎의 강풍이 몰아치고 있습니다. 초속 30m 이상의 돌풍은 나무가 뿌리채 뽑히거나 신호등이 쓰러질 정도의 강풍이고, 초속 20m 이상의 바람은 사람이 서 있기 힘들고 작은 나무가 꺾일 수 있는 수준입니다. 강한 바람의 전 해상에는 풍랑특보도 발효 중인데요. 해상에서는 초속 10에서 18m의 강풍과 함께 물결도 최고 5m로 매우 높게 일 걸로 보여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제부터 내리던 비는 대부분 그쳤지만 강한 바람은 오늘 종일 이어질 전망입니다. 네, 비 오면서 날도 추워지고 있는데요. 내일 아침에는 올가을 최저 기온이 예상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비구름 뒤로 북쪽에서 상층 기온이 영하 15도 안팎의 강한 한기가 내려오면서 기온이 뚝 떨어지겠는데요. 오늘 낮 기온은 대전 18도, 서울과 파주 16도, 중부 중심으로 15도 안팎에 머무르는 등 쌀쌀하겠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3에서 9도가량 더 낮아져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아침 기온이 5에서 10도가 예상되는데요. 오늘 11.4도였던 서울 아침 기온이 내일은 7도까지 4도 이상 낮아지겠고, 바람이 강해 체감온도는 6도까지 내려갈 전망입니다. 특히 일부 내륙과 산간을 중심으로는 서리가 내리는 곳이 있을 걸로 보여 밤부터 아침 사이에는 도로 살얼음에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갑작스레 낮아진 기온은 내일 낮부터 다시 차차 올라 모레는 서울 아침 기온이 10도, 낮 기온이 23도 등 평년보다 높아질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과학기상부에서 YTN 김민경입니다. 강원 동해안과 산간 지역에 강한 바람이 불면서 쓰러진 나무가 등산객을 덮쳐 한 명이 숨지고 두 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오늘 오전 8시 40분쯤 강원도 속초시 설악산 신흥사 산내 암자인 내원암 인근에서 강풍에 썩은 참나무가 쓰러지며 울산바위 방향으로 올라가던 등산객 3명을 덮쳤습니다. 이 사고로 66살 강모 씨가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고, 강 씨의 아내인 64살 황모 씨 등 여성 2명도 어깨와 다리 등을 다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네, 다음 달부터 휘발유와 경유에 붙는 유류세 인하 폭이 축소돼서 가격이 리터당 40원대 오릅니다. 30조 원에 육박하는 세수 결손 때문에 유류세 인하 조치를 끝낼 수 있다, 이런 관측도 있었지만 물가 충격을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경제부 연결해서 내용을 들어보겠습니다. 이승은 기자 전해주시죠. 네, 기획재정부는 다음 달부터 연말까지 2달간 유류세 인하 조치를 연장하되 세율을 일부 환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휘발유는 현재 인하율 20%에서 15%로 5%포인트, 경유와 LPG 부탄은 30%에서 23%로 7%포인트 인하폭이 줄어듭니다. 이에 따라 휘발유 가격은 현재보다 1리터에 42원, 경유는 41원, LPG 부탄은 14원 오르게 됩니다. 휘발유의 경우 전국 주유소 평균 가격이 1,500원대 후반인데 1,600원대로 진입하게 됩니다. 이번 결정을 앞두고 3년에 걸친 유류세 인하 조치를 환원해야 한다는 의견이 적지 않았습니다.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3년 반 만에 1%대에 진입했고 29조 6천억 원에 이를 것으로 보이는 세수 결손 때문입니다. 유류세인 교통에너지 환경세는 올해 11조 2천억 원 거칠 것으로 예상돼 본 예산보다 4조 1천억 원 덜 거칠 것으로 전망되는 등 재정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합니다. 하지만 배추를 비롯해 고공행진하고 있는 농산물값과 중동 정세 급변 가능성에 물가 충격을 고려해 단계적 환원으로 결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유류세 인하는 국제유가가 급등했던 2021년 11월 이후 3년째 이어졌고 이번이 12번째 결정입니다. 지금까지 YTN 이승은입니다.
정부와 한전이 전기요금 인상안을 발표했습니다. 서민경제 부담을 고려해서 주택용은 동결하고 산업용만 올리기로 했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최하영 기자, 주택용은 결국 올리지 않기로 했네요. 네, 그동안 업계와 시장에서는 주택용 전기요금이 오를 것이란 전망이 우세했습니다. 한전의 누적 적자를 고려하면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것이었는데요. 하지만 물가와 서민경제 부담을 고려해 인상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주택용 전기요금은 지난해 5월 인상된 뒤 1년 반 가까이 동결을 이어가는데요. 이번 결정과 관련해 한전 사장의 말 들어보겠습니다. 민생과 자영업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고 소비 심리가 아직 회복되지 않고 있는 경제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특히 정부의 고민이 깊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산업용 전기요금은 얼마나 오르는 거죠? 네, 당장 내일부터 평균 9.7% 인상됩니다.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등 전력을 많이 사용하는 대기업은 10.2%, 중소기업은 5.2% 오르는데요. 경기 침체에 따른 중소기업의 어려움 등을 고려해 차등화했습니다. 이에 따라 대기업의 경우 역대 최대폭인 킬로와트 시당 16.9원 오르고요. 중소기업은 8.5원 오릅니다. 이 산업용 고객은 전체 고객의 1.7%지만 전체 전력 사용량은 절반이 넘는 53%를 차지하는데요. 이 산업용에 국한된 전기요금 인상만으로도 전체 요금을 5%가량 올리는 효과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업계에선 추가 전기 판매 수익이 연간 4조 7천억 원 증가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네, 9.7%며 큰 폭 인상인데 이렇게 전기요금을 인상하게 된 배경, 어떤 이유가 가장 클까요? 네, 한전의 만성 적자 상황 때문입니다. 앞서 전기요금은 지난 2022년 이후 6차례 걸쳐 킬로와트 시당 45.3원 올랐는데요. 그럼에도 지난 2021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한전의 누적 적자는 41조 원, 부채는 203조 원에 이릅니다.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국제유가가 치솟던 시기에 물가 부담을 고려해 원가보다 싸게 전기를 팔았기 때문인데요. 한전은 반도체와 인공지능 등 미래 첨단 산업을 위한 전력망 확충과 필수 전력 설비 유지 보수를 위해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경제부에서 YTN 최하영입니다. 네, 김장철 앞두고 배추값 비상이죠. 정부와 국민의힘이 배추와 무 같은 김장 채소 공급을 늘리고 김장 채소를 대폭 할인해서 소비자들의 부담을 줄이겠다고 밝혔습니다. 당정은 한동훈 대표와 추경호 원내대표 그리고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국회에서 김장재료 수급 안정 방안 민당정 협의회를 열었습니다. 정부는 회의에서 배추의 경우 계약 재배 물량을 지난해보다 10% 늘려서 2만 4천 톤을 공급하고 공급이 확대되는 10월 말부터 1,000톤을 상시 비축해서 탄력적으로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이 밖에 김장 채소는 마트와 전통시장에서 최대 40%를, 천일염과 젓갈류 등 수산물은 최대 50%까지 할인하고 김장재료 원산지 특별 단속도 실시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이번엔 정치권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다음 달 이재명 대표 1심 선고 전에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국민적 요구를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의 면담 이후 처음으로 공식적인 자리에서 김건희 여사 논란을 언급한 셈인데요. 이런 가운데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정치 복원을 강조하면서 한 대표와의 회동 일정을 조율하라 이렇게 지시했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해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홍민기 기자. 네, 홍민기입니다. 네, 한동훈 대표 오늘 오전에 공개 발언이 나왔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네, 조금 전 국민의힘 확대 당직자 회의가 열렸는데요. 한동훈 대표는 모두 발언에서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1심 선고가 다음 달 15일 나온다며 그전까지 민주당이 더욱 민심에 반하는 행동을 할 거라고 오늘 뗐습니다. 이어 국민의힘은 그때 김건희 여사 관련 국민 요구를 해소한 상태여야만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금처럼 김 여사 관련 이슈들이 모든 국민의 불만 1순위라면 민주당을 떠나는 민심이 국민의힘에 오지 않을 거라는 지적이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면담 이후 한 대표가 김건희 여사 관련 문제를 공개석상에서 언급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한 대표는 또 변화와 쇄신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특별감찰관 추천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국민에게 약속하고 민주당에도 이와 맞물린 북한 인권재단 이사를 추천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특별감찰관은 대통령 배우자와 가족 등을 감찰하는 자리로 앞서 윤 대통령은 특별감찰관 도입과 북한 인권재단 이사 임명이 연동돼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한 대표는 또 윤 대통령과 면담 과정에서 특별감찰관 추천 절차를 실질적으로 진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렸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어젯밤에는 친한계 의원들 만찬이 진행됐는데 거기서는 어떤 얘기가 오고 갔을까요? 네, 친한계 의원들은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의 면담 다음 날인 어젯밤 서울 여의도에 있는 한 식당에서 만찬을 가졌습니다. 육선 조경태 의원을 비롯해 정성국 의원, 장동혁 최고위원과 김종혁 최고위원 등 20여 명이 참석해 2시간 정도 진행됐는데요. 이 만찬에 참석했던 한 친한계 의원은 YTN과 통화에서 한 대표가 윤 대통령과 했던 면담 내용을 설명하는 자리였다며 주로 한 대표 얘기를 많이 들었다고 분위기를 전했습니다. 또 한 대표가 용산에 가서 할 말을 다 했다며 앞으로 한 대표가 메시지를 더 선명하게 낼 것 같다고 설명했습니다. 실제 한 대표는 만찬 자리에서 좀 더 직접적으로 말하겠다고 밝힌 걸로 전해졌습니다. 또 대통령실을 겨냥해 지금은 말을 각색할 때가 아니라 김건희 여사 논란 해소를 위한 3대 요구사항에 예스냐 노냐를 말할 때라는 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면담 다음 날 대통령실이 면담 내용을 설명한 것을 두고 빈손 면담이라는 지적이 이어지자 내용을 각색해 밝힌 게 아니냐는 취지였습니다. 인적 쇄신, 김 여사 대외 활동 중단, 의혹 규명 협조 등 자신의 요구 사항을 사실상 거절당했다고 보는 한 대표가 앞으로 대통령실 태도 변화를 더 강하게 촉구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됩니다. 어제 만찬에선 대통령실에서 공개한 면담 사진이나 면담 이후 추경호 원내대표가 대통령실 만찬에 참석한 것을 놓고도 얘기가 나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추 원내대표가 한 대표에게 알리지 않고 만찬에 참석하는 등 용산에만 충성하고 대통령만 쳐다보고 있다는 비판적인 발언도 나왔다고 합니다. 앞서 한 대표도 친한계 의원들이 모인 단체 대항방에 추 원내대표의 만찬 참석 기사를 올리면서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네, 이렇게 국민의힘 내부가 다소 어수선한 상황에서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 특검 수용해라 더 압박을 하고 있죠. 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 면담이 빈손 면담에 그쳤다며 이 둘 사이 벌어진 틈으로 김건희 여사 특검법 공세 강도를 끌어올리는 모양새입니다. 이재명 대표는 아침 회의에서 여러 가지 면에서 아쉽고 매우 안타까운 면담이라며 정치가 뒷골목 패싸움 같다는 이야기까지 나온다고 비판했습니다. 박찬대 원내대표도 당이 함께 싸워달라는 윤 대통령 발언은 윤 대통령 부부가 국민의힘을 방패막이로 쓰겠다는 뜻이라고 꼬집었습니다. 김민석 최고위원은 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대통령과 한 대표 면담을 옹졸한 이별식이라고 깎아내리며 친한계 의원들에게 배알이 있으면 그래도 꿈틀은 해야 하지 않느냐며 다소 도발적인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제3자, 제4자 특검법이라도 논의할 생각이 있다며 한 대표와 친한계의 행동 변화를 촉구한 건데요.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YTN과 통화에서 한 대표가 특검에 전향적인 자세로 나올 수밖에 없을 거라면서도 다만 변화가 없다면 민주당도 특검법을 변용해서 낼 수 있다고 여지를 남겨뒀습니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가 오늘 한 대표와의 2차 회동을 두고 의제와 시기, 방식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라고 비서실장에게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의제는 무엇보다 김 여사 특검법이 될 거라는 전망이 우세한 가운데 금융투자소득세나 최상병 특검, 의료대란 해결책 등도 테이블에 오를 수 있다는 예상도 나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홍민기입니다. 이른바 36주 낙태 의혹과 관련해서 병원 원장과 집도의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경찰은 수술 당시 태아가 살아있었던 것으로 보고 이들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배민혁 기자, 영장 심사가 아직 진행 중이죠? 네, 그렇습니다. 오전 10시 반부터 병원장과 집도의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른바 36주 낙태 의혹과 관련해 경찰은 수사 개시 3개월 만에 처음으로 피의자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지난 6월 임신 36주 차에 낙태 수술을 받았다는 영상이 유튜브에 공개되고 큰 논란이 일자 보건복지부는 살인 혐의로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는데요. 낙태죄의 경우 지난 2019년 헌법재판소가 헌법 불일치 결정을 내린 뒤 국회에서 관련 입법이 지연되며 처벌 근거가 사실상 없는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수술 당시 태아의 생존 여부가 쟁점이 되고 있는데요. 경찰은 여러 차례 의료 감정을 하고 압수물 등을 분석한 결과 태아가 산모 몸 밖으로 나왔을 당시 살아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병원장과 집도인은 수술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살인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수술에 참여한 의료진들의 진술이 엇갈리는 상황에서 경찰은 병원장과 집도의의 증거인멸 정황이 있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오늘 만약 법원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경찰의 수사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살인 혐의로 입건된 20대 여성 유튜버와 수술에 참여했던 다른 의료진들, 낙태 수술 브로커 등에 대한 수사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구속영장 실질심사 결과는 이르면 오늘 오후쯤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배민혁입니다. 개그맨 이진호 씨가 인터넷에서 불법 도박을 했다고 자백한 지 8일 만에 경찰에 출석해 3시간가량 조사를 받았습니다. 경찰은 이 씨를 상대로 도박 시기와 규모는 물론 지인들에게 돈을 빌린 과정도 캐물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유세영 기자입니다. 경찰에 출석한 개그맨 이진호 씨는 죄송하다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불법 도박에 빠지게 된 이유는 뭡니까? 죄송합니다. 이 씨는 인터넷 불법 도박을 했다고 자백한 뒤 8일 만에 피의자 신분으로 서울 강남경찰서에 출석했습니다. 조사는 3시간가량 진행됐는데 경찰은 이 씨를 상대로 언제, 어디서 어떤 도박을 했는지 자세히 캐물었습니다. 추후에도 제가 또 출석을 해서 조사를 받아야 된다면 그때도 성실하게 조사를 받겠습니다. 팬분들한테 하실 말씀 없습니까? 예, 다시 한번 못 읽겠어 죄송합니다. 불법 도박 규모도 관심입니다. 일각에서는 수십억 원에 달한다고 추정합니다. 경찰은 이 씨가 스스로 인정한 불법 도박 외에 추가 혐의가 있는지와 공범 가능성 등에 대해서도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앞서 이 씨는 자신의 SNS에 지난 2020년 인터넷 불법 도박을 시작했다고 인정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거액의 빚을 졌다고도 밝혔습니다. 이진호 씨는 방탄소년단 지민과 이수근 씨 등에게 억대의 돈을 빌렸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도박을 하며 여기저기에서 빚을 낸 것도 경찰 수사 대상에 올라 있습니다. 경찰은 앞으로 이진호 씨에게 돈을 빌려준 연예인 등 관련자들에 대한 조사를 이어갈 방침입니다. 또 수사 상황에 따라 이진호 씨를 재차 소환할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습니다. YTN 유서연입니다. 60세를 넘어서도 일하는 취업자 수가 50대를 처음으로 제치며 전 연령대에서 1위를 차지했습니다. 인구 고령화의 영향으로 이런 추세가 가속화할 것으로 보이는데 정년 연장 등 논의로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박기환 기자입니다. 지난달 60대 이상 취업자 수는 1년 만에 27만 명 이상 늘면서 역대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일하는 사람 전체 취업자 4명 중 1명은 60대 이상으로 처음으로 50대를 뛰어넘어 취업자 수로 모든 연령대 가운데 1위를 차지했습니다. 다만 돌봄과 제조업 쏠림 현상이 두드러졌습니다. 실질적으로 보건복지업이나 지금 제조업 등에서 그 증가폭이 좀 크게 나타났는데요. 보건복지업 같은 경우에는 60세 이상 고령자 여성분들이 굉장히 크게 늘어나고 있는 60대 이상의 창업 역시 빠르게 늘면서 월간 기록을 갈아치웠습니다. 현행법상 정년은 60세 이상, 하지만 60세 이상의 경제활동이 두드러지면서 정년 연장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금 60대 반, 75세 이상 하신 분들이 일도 많이 하시고 또 취미생활도 많이 하시고 이렇게 보면은 한 60대 그 정도로밖에 안 보여요. 너무들 열심히 사시니까. 행정안전부와 대구시가 먼저 공무직 정년을 65세로 끌어올렸고 기업 10곳 가운데 8곳은 정년 연장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50년 노인 인구가 2천만 명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 속에 노인 기준을 75세로 높여야 한다는 제안도 나왔습니다. 현재 65세 노인 연령을 1년간씩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해서 75세 정도로 노인의 숫자를 적정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초고령 사회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는 상황에서 새로운 사회적 제도 마련이 우리 사회의 화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YTN 박견입니다. 8월 출생아가 2만 명을 넘으며 2달 연속으로 출생아 수가 증가했습니다. 혼인은 20%가 늘며 5달째 증가세가 이어졌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오인석 기자, 자세한 내용 전해주시죠. 네, 통계청은 8월 출생아 수는 2만
98명으로 1년 전보다 1,124명, 5.9% 증가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최근 5개월 동안 출생아 수는 지난 6월을 빼곤 모든 달에서 증가했습니다. 지난 4월에 1년 전보다 521명 증가한 데 이어 5월 514명, 7월엔 1,516명이 늘었습니다. 코로나로 미뤘던 혼인이 2022년 8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집중되면서 첫째아가 많이 태어난 것으로 분석됩니다. 통계청은 2분기에 출생아가 691명 늘어난 데 이어 3분기에도 증가할 가능성이 높아 이런 흐름이 하반기에도 계속되면 연간 출생아 수가 2014년 이후 10년 만에 플러스가 될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출생아 수가 2달 연속 증가하면서 연간 0.7명대까지 추락한 합계 출산율의 반등도 가능하지 않겠느냐는 관측도 나옵니다. 8월 혼인은 17,527건으로 1년 전보다 2,917건, 20% 증가했습니다. 혼인 건수는 지난 7월 33% 늘어나는 등 5개월째 증가세가 이어졌습니다. 결혼 정년기인 30대 초반의 결혼이 늘며 혼인이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정부는 이른바 결혼 페널티를 줄이기 위한 정책 효과가 혼인 증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가 최근 남녀 2천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미혼인 응답자의 65.4%가 결혼을 구체적으로 계획하고 있거나 언젠가 결혼하고 싶다고 답했습니다. 이는 지난 3월 조사 때보다 4.4%포인트 높아진 수치입니다. 고령화 영향으로 사망자가 늘며 8월 인구는 12,146명 자연 감소했습니다. 지금까지 YTN 오인석입니다.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이 기정사실화한 가운데 우크라이나 동부 격전지에 인공기가 펄럭이는 모습이 목격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 정부는 북한군 철수를 강력히 촉구하면서 단계적인 대응을 강조했는데요. 공격용 무기, 즉 살상무기 지원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홍성기 기자입니다. 우크라이나 동부 격전지 도네츠크에 러시아기와 함께 인공기가 펄럭이는 모습이 선명합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상황을 공유하는 친러시아 SNS 계정에 올라온 사진인데 전투원들 행동이 적에게 큰 혼란을 일으켰다고 설명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없었지만 실제 북한군 주둔 가능성보다는 북한군이 있는 것처럼 꾸며서 우크라이나군에 혼란을 줬다는 뜻으로 보입니다. 우리 정보당국은 러시아 동부에 머물고 있는 북한 전투병들이 훈련을 마치는 대로 우크라이나 전장으로 이동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부는 긴급 NSC 상임위 회의를 열고 북한군의 즉각적인 철수를 다시 한번 강력하게 촉구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국제사회와 함께 단계적으로 대응할 것이라는 점도 분명하게 밝혔습니다. 정부는 북한의 전투병력 파병에 따른 러북 군사협력의 진전 추이에 따라 단계적인 대응 조치를 실행해 나갈 것입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단계적 대응 중에는 공격용 무기, 즉 살상무기 지원도 포함되어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정부는 또 우크라이나에 모니터링단을 파견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모니터링단에는 북한군의 전술을 분석하기 위한 군사 요원들과 북한군 포로나 탈영병들에 대한 신문에 참여할 정보 요원이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은 자강도 수해 복구 현장을 찾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애민 행보만 전했을 뿐 파병에 대해서는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YTN 홍선기입니다. 러시아 북동부에 머물며 우크라이나 전장으로 이동할 준비를 하고 있는 북한군의 영상이 또 공개됐습니다. 러시아 독립 언론기관 아스트라는 현지 시간 22일 텔레그램 채널에 북한군으로 보이는 군인들이 건물 앞에 서 있는 모습을 촬영해서 올렸습니다. 영상 속의 북한군 추정 인물들은 서너 명씩 모여서 대화를 나누거나 담배를 피우고 있고 들어가라고 재촉하는 북한 억양의 목소리도 영상에 담겨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국방부 산하 정보총국은 러시아에 파병되는 북한군이 현지 시간으로 이르면 오늘 러시아 쿠르스크 전선에 배치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키릴로 부다노우 정보총국장은 현지 시간 22일 보도된 미국 군사 전문 매체 머존과의 인터뷰에서 쿠르스크 방면에 첫 부대가 오길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쿠르스크주는 지난 8월 우크라이나군이 기습해서 점령한 러시아 영토로 북한군이 배치된다면 우크라이나군의 진격을 막는 작전에 투입될 가능성이 있다고 부다노우 국장은 내다봤습니다. 북한의 러시아 파병 계획을 확인한 우리 국정원 분석에도 미국은 여전히 자체 정보 평가를 거쳐야 한다며 신중한 입장을 취했습니다. 다만 한미 두 나라의 대북 감시 공조에 엇박자는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워싱턴에서 권준기 특파원입니다. 미국 국무부는 이번에도 가정법을 쓰며 신중한 입장을 유지했습니다. 북한군 파견이 만약 사실이라면 무모하고 위험한 행동이라고 말했습니다. 구체적인 숫자와 정보를 제시한 한국 정보당국을 못 믿겠다는 건지 질문에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It's not at all about confidence at all of U.S. officials speaking on these things. We want to make sure to have the most up-to-date and accurate assessment to offer you. 그동안 북한의 군사활동 분석에 긴밀히 공조해온 한미가 이번엔 차이를 보이는 것 같다고 지적하자 미국은 정보 분석을 자체적으로 진행할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른 나라의 정보 분석은 반영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It is not at all a reflection of any country, whether it be the ROK or otherwise. It's not a reflection of that at all. 나토 사무총장은 윤석열 대통령과 통화에서 북한군 파병 사실을 확인할 한국 전문가를 요청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군 파병이 사실인지 여부는 전문가 설명을 들은 뒤에 확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To send experts from the Republic of Korea to brief the North Atlantic Council. That will now happen early next week. And then we will see whether North Korea is indeed or not. 미국은 한국과의 공조에 문제가 없다는 점을 내세우면서도 북한군 움직임에 대한 공식 확인은 자체 분석을 끝낸 뒤에 내놓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준기입니다. 네, 각이 살아있는 정치평론 시사정각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신지호 국민의힘 전략기획부총장 그리고 김영주 전 의원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첫 번째 키워드 내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여주시죠. 더 직접 말할 것이다. 한동훈 대표가 어제 친한계 만찬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의 마땅한 성과 없는 면담 이후 후폭풍이 계속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제 친한계 의원들이 저녁을 먹었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번개입니까? 아니면 예정된 번개였습니다. 번개였습니까? 예. 예. 아마 이제 의원들 사이에서 용산에 가서 푸대접 받고 온 대표를 좀 위로해 주자, 우리가 대접해 주자, 예. 이런 취지로 몇몇 의원들이 중심이 돼서 오늘 번개 어떻습니까? 그 대표에게 제안했더니 뭐 좋다 해가지고 이제 모여서 한 20여 명 모여서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한 대표가 다 모이세요 한 게 아니고 아니고요. 의원들이 만든 자리군요. 네, 의원들이 자발적으로 우리가 대접해 드리자. 예. 예. 그러면 그 자리에서 아무래도 면담에 대한 이런저런 얘기들이 나왔을 것 같은데 한동훈 대표 뭐 표정이나 뭐 네. 분위기나 이런 건 어떻다고 전해졌나요?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이제 흘러나오고 있는데 예. 추경호 원내대표와의 그날 용산 만찬 회동에 대한 여러 가지 불편한 감정들, 심기들을 의원들이 돌아가면서 좀 얘기를 한 것 같고요. 예. 거기에 대해서 한동훈 대표는 뭐 특별히 뭐라고 얘기는 안 했는데 사실상 이렇게 쭉 듣고 있다라는 것은 그 말에 공감을 표한다. 예. 그런 거일 수가 있고요. 또 지금 또 나오는 것처럼 앞으로 그 대통령실에 민심을 전달하는데 좀 더 과감하게 주저하지 않고 하겠다. 뭐 이런 취지의 대화가 오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더 직접 말하겠다. 윤석열 대통령과 대면에서 면담을 하고 난 이후에 한동훈 대표가 이렇게 각오를 밝힌 건데 뭐 어떤 각오라고 볼 수 있는 걸까요? 글쎄요, 이제 어차피 저는 이제 이번 월요일 날 회동을 제2차 사태 파동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그러니까 사진 한 장으로 이미 그런 모습을 보였다. 대통령과 여당 대표로서의 자리라기보다는
마치 뭐 비서실장과 여당 대표가 대통령 훈시 듣고 있는 그런 사진을 통해서 매우 모욕적인 두 가지 형식이었죠. 그러니까 그런 자리 배치에서의 모욕적인 부분, 또 내용에서도 거절한 부분, 그리고 끝나자마자 뭐 한 대표한테는 제로 콜라 주고 추경호 원내대표하고는 밥을 먹는, 이것은 공식적으로 누가 보더라도 다 드러났을 텐데 보이지는 모습이 지난 1월 20일 이관섭 비서실장이 당시는 비대위원장이었습니다만 한동훈 대표에 대하여 사퇴 요구를 직접적으로 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에 거의 제2차 사퇴 요구에 버금가는 그런 부분이었고, 뭐 그런 의미에서 어제 저녁의 모습 같은 경우는 더 이상 우리가 이제 그런 식의 대우를 받아서는 안 되겠다. 조금 더 직접적으로 대결할 건 대결하고 이렇게 저 자세는 하지 않겠다는 그런 의지의 표명으로 느껴집니다. 예. 어제 모인 분들이 한 20여 명 된다고 하는데 지난번 친한계 만찬 때랑 대부분 비슷한 분들이 오신 건가요? 비슷하고 새로 나온 분들이 한 3분 정도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저희가 뭐 그래픽으로 참여한 명단도 좀 정리를 해봤는데 뭐 조경태 의원은 지난번에도 왔었고 안 왔던 분들이 누군가요? 저기 보면요, 안상훈 의원, 비례대표 의원이죠. 그다음에 김상훈 정책위 의장, 그다음에 최보윤 비례대표 의원은 지난번 일요일 만찬 회동 때는 참석하지 않았던 분입니다. 지금 보통 정치권에서 친한계, 뭐 누구계 이런 만찬을 한다고 하면은 뭐 모이는 의원들끼리는 뭐 친한 사이들끼리 얘기 나눈다고는 하지만 밖에서 봤을 때는 일종의 좀 세력 과시도 될 수 있는 거잖아요.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오고 싶었는데 일정이 도저히 안 돼서 못 온 의원들도 있을 거예요. 아무래도 번거의 형식이라니까. 또 지역구가 저기 멀리 떨어져 있는 지방 의원들 경우에는 오고 싶어서도 못 오는 부분들이 있었을 거고. 이렇게 마음은 친한계인데 막상 오지는 못한 분들도 좀 있을까요?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어떤 그 색깔의 차이랄까요? 이분들은 이름이 밝히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분들이 있다면 심정적 친한계, 동정적 친한계가 있겠죠. 30-40명이 더 있을 거라고 보여지고, 이제 그러면 경우에 따라서 시간의 경과에 따라서는 자연스럽게 새 분림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뭐 그러면서도 어제의 경우에는 내부에서는 굉장히 막 열을 받았기 때문에 이런저런 뭐 특검을 요구해 포함해서 상당히 신랄한 얘기들이 있었겠습니다만은 마무리는 그래도 조경태 의원한테 다 맡겨서 내부에서 다양한 이야기들이 가감없이 나가는 거는 조금 문제가 된다라고 하는 부분은 좀 그 자기 나름대로의 입장 정리는 있지 않았겠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어쨌든 면담 끝나고는 브리핑하지 않고 집으로 가버렸던 한동훈 대표인데 이런 얘기들이 언론에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가 지금 용산이 예스냐 노냐를 얘기해야지 각색할 때가 아니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어저께 그 대통령실에서요. 그 당일날 하지 않았던 그 브리핑을 했습니다. 근데 당일날 충분히 할 수가 있었거든요. 그 회동이 한 6시 20분쯤에 끝나고 7시 30분에 국회에서 박정화 당대표 비서실장의 브리핑이 있었고요. 용산 관련된 브리핑은 용산 쪽에서 취재를 해달라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으면 대통령이 한동훈 대표의 그런 발언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그 당일날 용산발로 충분히 브리핑을 할 수 있었는데 안 했거든요. 근데 그 다음날 했어요. 저희들이 볼 때는 조간신문 보고 화들짝 놀라서 이렇게 한 게 아닌가. 한 대표가 들은 내용이 아닌데 나온 게 있다는 건가요? 근데 그 브리핑을 보니까요. 한 대표가 각색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각색 플러스 윤색 된 게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각색 플러스 윤색이라는 건 어떤 의미인가요? 뭐 그렇죠. 뭐 그러니까 약간 좀 과장, 부풀리기 또 약간 묘하게 비틀기 뭐 여러 가지 그냥 있는 그대로 드라이하게 브리핑을 한 게 아니라 이 대통령실에 유리하게끔 이거를 편집을 한 것 같습니다. 한동훈 대표 쪽에서는 이제 각색이 됐다. 아무래도 이제 신지호 부총장께서도 친한계로 이제 분류가 되시기 때문에 이제 그런 주장을 해 주셨는데
각색이 됐다라고 한 대표가 표현한다는 거는 지금 대통령실 공식 입장은 안 나왔습니다만 면담 이후 이런 말을 했다는 건 상당히 좀 불쾌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건 어떻게 보세요? 그렇습니다. 이제 예. 입장 차이가 굉장히 다른 거죠. 예. 첫 번째는 각기 다르게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그래도 뭐 이번 모임을 통해서 당과 대통령실이 일정 정도 의견 조율을 했다 이런 부분하고 예. 한동훈 대표가 느끼는 것은 세 가지 공식적인 요청에 대해서 하나도 예스라고 정확하게 한 게 없다. 예. 다 노를 했다. 굉장히 결과가 다른 거죠. 그 거리가 굉장히 먼 것을 거의 접촉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많은 각색과 윤색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런 측면에서 물론 뭐 이렇게 안 본 것보다는 낫겠지만 그렇다고 안 본 것보다 낫다라는 자평하기보다는 실질적으로 대통령 입장에서 예를 들어서 대통령실에 있는 소위 그 김건희 여사 계를 좀 정리해달라. 뭐 임명까지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뭐 9명, 예. 뭐 비서관급도 있고 행정관급도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동훈 대표가 얘기한 것은 국정 전환을 위해서 그런 한동훈계의 부분들을 드러냄으로써 좀 더 이재명 대표 1심 선고 전에 예. 분위기 바꿔보자는 취지로 얘기를 했는데 예. 대통령은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그 사람들이 실제적으로 법 위반한 게 있으면 갖고 와봐라. 입장이 전혀 다른 거죠, 디펜스가. 그러니까 죄 지은 사람이 있으면 갖고 오라는 거죠. 그렇지만 지금 누구와 가깝다는 것 자체가 바로 죄를 지었다는 뜻은 아니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중간지대의 해석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역으로 보면 속으로는 대통령은 그나마도 내가 제일 최근에 믿고 의지하는 실력 있는 자들인데 왜 그만두라 그래. 예. 전혀 다른 해석이 가능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앞으로의 과제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한 대표 입장에서는 예스 오너 하면 결국 노 아니었냐 이 점을 네. 이제 강조하고 있는 것 같은데 더 직접 말하겠다고 각오를 밝힌 한 대표가 오늘 아침 당직자 회의에서 더 직접 얘기를 했습니다. 어떤 얘기인지 들어보시죠. 더불어민주당의 대표의 범죄 혐의에 대한 재판 결과들이 11월 15일부터 나오죠. 더불어민주당이 집권하면 안 될 거라는 점 많은 국민들께서 점점 더 실감하시게 될 겁니다. 그때부터 더 그렇겠죠. 반대로 더불어민주당은 그 상황에서 더 폭주하고 헌정 질서를 파괴하는 방식으로 더욱 더 민심에 반하는 행동을 할 겁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는 어떤 모습이어야 되겠습니까? 김건희 여사 관련 국민들의 요구를 해소한 상태여야만 합니다. 그때도 지금처럼 김 여사 관련 이슈들이 모든 국민들이 모이면 얘기하는 불만의 1순위라면 마치 오멜라스를 떠나듯이 더불어민주당을 떠나는 민심이 우리에게 오지 않습니다. 그건 우리 당의 전략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불행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대한민국을 지키고 대한민국을 발전시키고 국민의 삶을 나아지게 하려는 선의를 가진 정치 세력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 일을 할 수 있으려면 지금 변화하고 쇄신해야 합니다. 네, 그냥 이렇게 대놓고 얘기를 했습니다. 김건희 여사 문제 해결을 해야 된다. 그런데 시점이 이재명 대표 1심 선고 나오기 전에 해결돼야 된다. 이렇게 했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지금 많은 법조인들이 이재명 대표에게는 상당히 불행한 그 판결 결과가 나오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11월 15일, 25일. 그런데 뭐 이재명 대표가 차기 대선에 출마를 못하는 또 민주당이 434억 원의 대선 국고 보조금을 토해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온다 한들 이쪽 진영이 뭔가 정비돼 있지 않다면 또 그 시점에서 여전히 국민적 분노의 화살이 김건희 여사 문제 쪽으로 가고 있다면 어찌 보면 그 1심 판결이 정치적으로 엄청난 호기인데 활용할 수 있는 호기인데 그거를 제대로 활용해서 이 국민의힘에 유리하게끔 뭔가 끌고 가기 어려울 수도 있다. 그러니까 상대가 잘못되기만을 바랄 게 아니고 우리가 일단 건강해져야지 상대의 그런 것도 좀
좀 뭔가 활용할 수가 있지 않겠는가 그런 취지의 얘기라고 봅니다. 그런데 1심 선고 15일 전에 지금 기간이 그렇게 많이 남은 건 아닌데 그 안에 해결을 해야 된다는 거는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걸까요? 글쎄요, 제가 이제 그 11월 초에 대통령께서 이제 전체 임기의 절반을 도는 그런 기자회견이라든지 이제 그런 부분을 통해서 그래서 제가 너무 한 대표 측이 공개적으로 공식적으로만 요구할 게 아니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조금 그 기간 유예를 둬서 그동안에 그 윤 대통령의 패턴이 그래요. 이 실제적으로 보면 그 자리에서는 격론을 하지만 또 받아들일 건 받아들일 그런 패턴이 있다면 어제는 다 노라고 얘기했지만 일정 정도 그래도 한동훈 대표가 얘기한 부분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거 챙겨봐.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중에 일부분 정도는 어느 정도 예컨대 뭐 제2부속실을 뭐 열려고 했지만 다 없애겠다. 그다음에 특별감찰관 임명하겠다. 뭐 이 지금부터는 공식적으로 여사 활동 자제하겠다. 그다음에 여사 라인으로 대별되는 이 사람들 중에 다는 아니지만 일정 정도 이미 뭐 전직도 포함되어 있더라고요. 이분들은 더 이상 여사 근처에 얼쩡거리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다라든지 최소한 그나마도 한동훈 대표의 요구에 그래도 수용하는 듯한 모습을 이룰 수 있는 계기는 있다고 봅니다. 이제 그것이 전략적으로 보더라도 윤 대통령도 뭔가 터닝 포인트 한다 그러면 완전히 그 당과 또 한동훈 대표하고 절연하는 것만이 답이 아니잖아요. 한 대표는 오히려 절연함으로써 이익이 될지 모르지만 윤 대통령은 저렇지 않습니다. 당에서 뭐 마치 탈당 당하거나 쫓겨나가는 이미지로 갖고는 이제는 거의 나머지 후반기도 30% 이상 올라갈 길이 없다라고 하는 부분이거든요. 마음이 더 급한 쪽은 용산이다. 그렇죠. 이제 그런데 이제 억지로 돌 맞고 가겠다라고 얘기는 하시지만 실제로 그래서 저 측근들이 잘해야 되는 거예요. 대통령께 조금 더 직언을 들여서 그나마도 당과 한동훈 대표와 조화롭게 가는 것이 이 정권을 잘 마무리시키는 일이다라는 얘기를 해야 되겠죠. 친한계, 어쨌든 이번 대통령과의 면담 이후에 만찬도 하고 이런 모습에 대해서 친윤계에서는 상당한 좀 불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어떤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지 잠시 들어보시죠. 3년 전만 보더라도 그 문재인 대통령이 그래도 레임덕 비스무리하게 왔을 때도 아무도 문재인 대통령 공격하는 민주당 의원이 있었습니까? 그 거의 200명에 가까운 의원들이 하나로 똘똘 뭉쳐서 어떻게 해서든 정권을 재창출하려고 노력하지 않았습니까? 당대표가 맨날 구속의 위기에 있고 맨날 그 법원에 가시는데도 불구하고 다음 달에는 지금 엄청난 또 재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도 이재명 대표를 비판하거나 이재명 대표에게 3대 내 조건을 내거는 면담해달라는 독대해달라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사님하고 좀 친하고 안부 전화 좀 한다고 해서 비선입니까? 특정 라인들이 다 망쳐놓고 있다? 이게 여사 라인이다? 비선이다? 라고 몰아붙이는 거는 민주당이 쓰는 나쁜 수법. 김건희 여사가 약한 고리라 생각하고 밀어붙이는 민주당의 나쁜 수법과 똑같다. 활동 중단 말씀하셨어요. 자제하고 계신 것 같아요. 지금 한 달 정도 지금 안 나오고 계신데 그런데 우리가 외교 활동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영부인의 공식 일정이라는 게 있고 상대 정상의 파트너가 다 있는데 그 일정을 무시할까요? 국익 차원에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부분을 또다시 한번 반문하고 싶습니다. 네, 여사하고 친하다고 다 비선이냐 이렇게 또 반박이 나오네요. 그렇게 얘기한 적 없어요. 그렇게 얘기한 적 없고 지금 저 얘기는 뭐 제대로 된 비판이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제가 뭐 이 자리에서 답하는 건 적절치 않을 것 같고요. 지금 이제 친윤이라고 불리워졌던 사람들 내에서도 분화가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아까 이제 어제 만찬 회동은요, 쉽게 얘기하면 사자 네 글자로 하면 주한 야한이에요. 낮에도 친한, 밤에도 친한. 근데 그런 식의 그 분류법 보면 주윤, 야윤 하는 진짜 그 찐윤들이 있고요. 낮에는 이제 주윤, 야한도 있고요. 뭐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분파가 이제 상당히 복잡하네요. 이게 친윤이 그렇게 분화가 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어제 이제 저 만찬 모임에는
번결해서 한 22명 모였지 조금 더 시간적 여유를 갖고 했으면 한 30명 정도는 모였을 거라고 보여지는데 근데 지금 주, 윤, 야한 이분들은 마음은 있지만 못 오죠. 아직은. 거기 출석부 찍히면 안 되니까요. 예, 그렇죠. 뭐 그렇게 되고 있다. 그래서 어차피 시간이 흘러가면서 흐름은 그렇게 형성될 수밖에 없다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친한계 모임 출석부가 몇 명까지 늘어날지 그 부분을 보는 것도 상당히 좀 흥미로운 부분인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지금 친윤 쪽에선 아니 쇄신한다 그래놓고 이거 친한계 모임 이런 거 구태 아니냐 이런 지금 비판이 계속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모든 정치라고 하는 것은 다 계파들이 있을 수밖에 없죠. 뭐 또 그런 것들이 한편으로 보면 당내 민주주의가 지켜져야 되는 부분이고요. 이제 그런 건데 대통령은 일방적으로 당 대표를 무시하고 소위 친윤계 의원들을 대통령실을 불러서 저녁을 할 건 다 하면서도 당 대표가 자기 친한 의원들하고 저녁 먹는 것에 대해서는 계파 정치다. 이것도 불공정한 거 아니겠습니까? 대통령이 계속 한동훈 대표를 협공하는 방식으로 저녁 모임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저 대통령실과 저 여당이 과연 지금 현재 미국 대선을 앞두고 있고 또 북한은 북한대로 저렇게 난리를 피우고 있고 경기도 안 좋은데 참 자기네들끼리 총질하는 모습. 사실은 친윤계 의원들조차도 그런 어떤 당혹감에 대해서 일단 당대표를 좀 도와야죠. 자기 말대로. 방금 강명군 얘기처럼 대통령실이 아무리 내가 친윤이라 하더라도 이번엔 좀 너무했네. 당대표 재료콜라 먹이고 추경호 원내대표 불러다 저녁 먹이는 게 되냐. 그게 정상적인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당대표 홀대해놓고 당대표 홀대한 당대표 위로하는 모임조차도 개파 모임이라고 찍어내리는. 그 저는 상식 밖이다 그렇게 봅니다. 어쨌든 한동훈 대표가 오늘 아침에 공식적인 자리에서 이재명 대표 1심 전에는 김건희 여사 문제 해결해야 된다라고 했고 그중에 하나가 이제 여사 라인 쇄신을 조건 중에 내걸었는데 이제 많은 분들이 좀 혼동하는 게 윤석열 대통령과 면담할 때 윤석열 대통령 뭐 용산 쪽에서 구체적인 이름을 대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름을 안 댄 건가요? 다 됐습니다. 이름을 다 댄 건가요? 그래서 어제 그 브리핑이 그 각색, 윤색 뭐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게요. 마치 그 한동훈 대표가 그 브리핑을 보면 구체적인 거를 얘기를 안 한 것처럼 묘사가 돼 있습니다.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저 빨간 파일 안에도 그 관련된 자료가 다 담겨 있고요. 이름이 들어있었다는 얘기죠? 이름과 사유에 대해서요. 구체적으로 다 얘기하고 오겠다. 그리고 실제 얘기하고 온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강모 선임 행정관의 경우에는 음주운전으로 지금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받고 있는데 과거 문재인 청와대에서는 한 행정관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니까 그 날짜로 사임을 시켰습니다. 사표를 받았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지금 문다혜 씨 음주운전에 대해서 우리가 이쪽에서 뭔가 비판을 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도덕적 그 약간의 우위라도 있어야지 뭐 비판을 하게 되는 건데 그런 것도 못하면서 문재인 청와대에서 행정관은 그날로 사직인데 여기는 정직 2개월로 끝난다? 우리가 문다혜 씨 음주운전 비판을 뭘 가지고 할 것인가 이런 문제가 근데 그것만큼 구체적인 지적이 있을까요? 근데 뭘 구체적인 얘기를 안 했다고 하는 건지 그래서 각색 윤색이라고 하는 겁니다. 저 빨간 파일 들고 갔던 거는 원래 이렇게 주고 오려고 했던 건가요? 아니 뭐 이제 혹시라도 이제 대화 중에 뭐든 뭐 수치라든가 뭐 또 기록이라든가 확인해야 될 거. 참고용으로 가져간 그렇죠. 거군요. 어쨌든 한동훈 대표 요구안을 직접 들은 윤석열 대통령도 속내가 복잡할 텐데요. 윤석열 대통령의 행보도 다음 주제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여주시죠. 네, 범어사를 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돌을 던져도 맞고 가겠다. 한동훈 대표와 면담 이후 나온 말이기 때문에 상당히 좀 의미심장하게 들리는데요. 저건 어떤 뜻을 담고 있을까요? 뭐 저기 마이웨이죠. 그러니까 그 좀 더 심하게 얘기하면 한동훈 대표가 나한테 돌을 던진다. 이렇게 대통령이 보고 있나? 라고 하는. 의료개혁 내가 하려고 하는데 한동훈 대표 때문에 더 안 됐다.
뭐 이런 식의 입장과 그런 것이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나는 정의고 나는 개혁인데 자꾸 그걸 그 대중추수적으로 접근해서 일을 막 어지럽게 만든다. 대통령실의 입장이 그런 거 아닌가. 그리고 나는 정의 편이고 소신 있고 뭐 어떤 뭐 개혁적인 이미지는 끝까지 가져가겠다. 그런 건데요. 항상 민주주의자들은 답이 없다고 생각해야만 답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내가 답이다 그러고 하면 의료개혁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다른 얘기를 하면 과학적 증거를 대봐. 내가 답이야. 이렇게 얘기하면 대화가 될 수가 없어요. 그거는 다이얼로그가 대화가 아니고 모노로그거든. 대통령께서 왜 청와대를 나와서 용산을 가셨습니까? 소통한다고 가셨어요. 근데 저런 입장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오히려 지금 법무사에 가서 대통령이 하실 말씀은 그동안에 내가 했던, 내가 정의고 내가 개혁적이라고 하는 것을 다 내려놓겠다. 모든 걸 다 비우겠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얘기로 채우겠다. 나는 그 말이 국민에게 큰 힘을 주지. 끝까지 가겠다는 것이 과연 국민의힘이나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에게 힘이 될까요? 뭔가 잘못되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돌을 맞고 가겠다. 다 업보다. 뭐 이런 얘기들을 윤석열 대통령이 했는데 마이웨이 선포라고 하셨잖아요. 그 마이웨이 중에 뭐 탈당 가능성 얘기 계속 나오고 있는데 그건 가능성이 어느 정도라고 보세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고요. 만약에 만에 하나 그런 일이 벌어지면은 사실상 집권 세력 붕괴죠. 그거는 대통령의 탈당은 집권 세력 붕괴가 되고 지금 뭐 김건희 여사 특검뿐만 아니라 뭐 야당은 솔직한 얘기로 호시탐탐 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시키고 조기 대선을 해야지만 이재명, 조국 두 야당 지도자에게 집권의 기회가 생긴다라고 좀 보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럼 오히려 거기다가 그냥 밑자락 깔아주는 셈이죠. 어쨌든 뭐 윤석열 대통령의 마음속에 뭐 어떤 그런 답안지가 있는 건지 모르겠지만 유난 회동 이후 만찬에 추경호 원내대표를 이제 부른 것을 놓고 여러 해석이 있습니다. 결국은 김건희 여사 특검에 대한 약간 좀 불안감에 이탈표 단속 차원의 그런 말을 하기 위해서 부른 거 아니냐 이런 추측들이 있더라고요. 글쎄요. 그런데 이제 낮에는 한동훈 대표와 만났을 때는 지금 상태에서 국민의힘이 특검에 반대한 부분 해온 것에 대한 감사를 표명함과 동시에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당내에서 특검에 동의하는 자가 늘어나도 어쩔 수 없는 거 아니냐. 아주 특유의 그런 뭐 해보라면 해보라지 이런 어쩔 수 없다. 부분이고요. 그것이 굉장히 그 무책임하게 느껴집니다. 저는 사실은 그런 일이 없도록 단속을 해야 되겠다. 그런 것 때문에 맞는 거 아닙니까? 뭐 그렇게 해봐라. 내 갈 길 갈게. 뭐 나중에 특검을 하더라도 뭐 내가 당할 일이지 당신이 뭐 걱정할 바가 아니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보여지는 거라서 그래놓고 이제 밤에 추경호 원내대표 부분은 낮에는 그렇게 호연지기를 보였지만 내심 불안감이 있는 거 아닌가. 단속 잘해라. 그런 실제로 당내에서 제4 특검이 이루어지면 넘어갈 사람이 몇 명이나 될 것 같아? 뭐 누구를 더 좀 꼬셔야 되나? 흔들리는 사람이 누구냐? 그런 얘기를 했을 수도 있다는 의혹을 만들어내고 있다 스스로. 그렇게 봅니다. 추경호 원내대표가 그 만찬 가는 거를 한동훈 대표가 미리 알고 있었던 건가요? 몰랐습니다. 모르고 있었던 건가요? 그러면 갑자기 그럼 부르는 건가요? 그것도 뭐 번개 호출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날 그 추경호 원내대표 측 설명에 하면 저녁을 2번 먹었다. 여의도에서 1번 먹고 용산 가서 또 먹었다. 원래 약속이 있어서 먹고 있었는데 갑자기 저녁 거군요. 뭐 저녁 식사 끝났는데 긴급 호출이 와서 용산 가서 또 1번 또 저녁을 했다. 뭐 이런 겁니다. 근데 지금 방금 전에 우리 김영주 의원님 그 설명대로라면 어제 그 한동훈 22명 만찬장이 추경호 원내대표에 대한 거의 성토장 방불케 할 정도로 어떻게 당대표가 그렇게 푸대접 홀대를 받고 왔는데 그걸 뻔히 알면서 당내 2인자인 그 원내대표가 가서 그렇게 밥을 먹고 올 수가 있느냐. 당 사람이 맞느냐. 그러면 어제 또 추경호 원내대표가 또 그 용산 기자실에 또 간식을 돌렸다. 뭐 이런
뭐 또 돼서 도대체 이게 뭐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습니다. 근데 이 추경호 원내대표가 그렇다면 당내 표단속을 할 수 있는 적임자인가? 물론 친윤계, 찐윤계 이런 데는 표단속이 되겠죠. 예. 근데 어제 모인 사람들에게 추경호 대표가 설득하면 표단속이 될까요? 예. 어쨌든 뭐 지금 뭐 당정 소통이 아니라 지도부 간의 소통도 좀 위기를 맞은 상황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런 상황에서 지금 이재명 대표랑 한동훈 대표 만남의 날짜도 조만간 잡히지 않을까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요. 김민석 최고위원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아니, 한동훈 대표가 뭐라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제3이 아니라 제4라도. 근데 뭘 이렇게 보니까 그렇게 진짜 용기를 제가 이번에 보니까 대한민국 검사들이 그 불기소 처분돼서 말 한마디 못하는 거 보고 검사들이 그렇게 용기 있는 분들은 아니로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다들 용기를 좀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한동훈표 김여사 특검법 가지고 오면 제3 아니라 제사 특검법이어도 논의할 생각 제가 있다. 그걸 뭐 하겠다고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예. 제4든 제5든 한번 뽑아봐라 이렇게 원하고 싶습니다. 네, 민주당 표 김건희 특검이 독수 조항이 많다면 한동훈 대표가 뭐라도 내라. 뭐 제4, 제5라도 내라. 이건 뭐 받아줄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뭐 그동안에 뭐 일관된 민주당의 스탠스였다고 예. 봅니다. 제발 좀 한동훈 대표만 우리 특검 법안에 힘을 실어주면 게임 끝나는 거 아닙니까? 예. 이제 그런 건데 또 그런 거에 대해서 한동훈 대표 입장은 사실은 좀 모호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뭐 특검을 포함해서 해결해야 된다고 관심을 갖고 있으면서도 지금 당장 한동훈 대표가 특검안을 제안하거나 또 한동훈 대표가 제안했던 그 특검안이 좋았던 안도 아니었다는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결과적으로 아직까지는 민주당이 저는 특검법안 시도를 계속적으로 하는데 너무 오남용했다고 봐요. 저는 예. 오히려 두 번째 특검안을 미리 밀어붙이지 않고 훨씬 예. 더 길게 가져가면서 한동훈 측 의견들이 보완될 수 있는 좀 더 나이스한 안을 내야 되는데 계속 덧칠하듯이 예. 그렇게 특검법안을 내기 때문에 실제로 한동훈 대표가 속으로 받고 싶어도 받을 수 없는 안들이 계속 민주당이 만들어내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정말 민주당도 이러한 여러 가지 국민의힘과 대통령실의 갈등을 예. 뭐 부추길 것만 아니라 정말 받을 수 있는 안을 좀 더 정치하게 보다 전문적으로 만들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 점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을 돕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국민의힘 의원들이 예. 동의할 수 있는 나름대로 그 합리적이고 그런 괜찮은 특검법안을 내면은 오히려 동요하는 그 이탈 가능성이 높아지거든요. 예. 근데 갈수록 이건 암만 그래도 그렇지 이건 아니야. 뭐 고민할 거 없이 그렇게 쉽게 결론 내릴 수 있는 그런 독소 저항이 드글드글한 이런 법안을 내놔요. 예. 그런 그래서 이번에 점에서는 그럼 이재명 대표가 확 바꿔서 내놓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렇게 되면 진짜 뭐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저는 그런 측면에서 이재명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님을 도와주고 있다. 이런 표현도 가능합니다. 네, 그럼 여야 대표 만난 이후에는 뭐가 또 어떻게 바뀔지 그 부분도 좀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되겠네요. 마지막 키워드 간략하게 보겠습니다. 보여주시죠. 명태균 씨, 전국의 핵으로 떠오른 인물인데 언론 인터뷰에서 이제는 좀 조용히 살고 싶다 이런 내용을 밝혔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잠시 들어보시죠. 대통령의 일정은 어떻게 제가 조정한단 말입니까? 그리고 외국 순방 같은 경우는 외국 순방 그 나라하고도 약속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예. 그런 걸 어떻게 그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돼요. 아니 비서실장이라고 해도 예. 대통령 비서실장이 대통령 순방을 일정을 바꿀 수 있어요? 아니 저같이 시골에 사는 사람이 어떻게 바꿔요? 예. 그러면 이 모든 것들이 그렇다. 강혜경 씨가 다 지어낸 것이다. 제가 지어냈는지 어떻게 잘 모르겠어요. 예. 근데 그런 말을 들었다. 그런 말들은 왜 녹음이 하나도 없을까? 안질배기도 녹음이 없고 뭐도 예. 없고 거기다 살에 붙이는 건 다 녹음을 까고. 예. 네, 그 말이 안 돼요. 그냥 제가 그냥 벌어서 우리 딸들 셋하고 우리 집사람하고 살게 좀 놔두세요. 제가 하나 말씀드리면 예. 당선시키는 것보다 떨어뜨리는 게 10배나 쉬워요. 예.
제가 그런 마음 먹고 하면 어떡하려고 그래요. 국감에 나온 김영선 전 의원의 보좌관이죠. 강혜경 씨 주장을 반박하면서 이제 조용히 살고 싶다. 나 좀 냅둬라.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내가 입을 열면 세상이 어떻게 달라진다더니 뉘앙스가 상당히 달라진 것 같습니다. 명태균 씨가 저런 이제 폭로전에 뛰어들게 된 게 본인을 향한 그 검찰 수사 이게 부당하다고 생각하고 내가 검찰의 칼날 내가 맞지 않도록 더 이상 당신들에게 위험한 정보를 폭로하기 전에 알아서 막아달라. 뭐 이런 의도였던 것 같아요. 예. 그런데 만약에 속된 말로 명태균 씨의 저런 협박성 발언에 영향을 받아가지고 검찰 수사가 뭐 흐지부지 된다든가 하면 정말 이게 뭐 법치국가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검찰에서는요, 지금 명태균 씨 뭐 여러 지금 혐의가 있습니다. 예. 김영선 전 의원과의 부적절한 금전 거래부터 시작해왔고, 뭐 여론조사 비용을 어떻게 조성을 했다든가, 뭐 그래서 좀 신속하고 예. 그런 좀 수사를 통해서 좀 저분이 자꾸만 정치판을 뒤흔드는 것 자체가 예. 우리나라 정치의 수준을 얘기해주고 있다 이렇게 예. 봅니다. 어쨌든 뭐 강혜경 씨 국감 증언들도 있기 때문에 이것이 뭐 쉽게 가라앉을 것 같지는 않은데 대통령실에서 좀 정리하면 나 조용히 살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어떤 의미일까요, 그건? 뭐 어쨌든 대통령이 있는 권한을 가지고 본인이 혐의를 갖고 있는 김영선 의원과의 정치자금법 위반, 예. 좀 더 나아가서는 어쨌든 빨리 김건희 여사가 이 김영선 의원의 공천에 뭔가 영향을 미쳤냐 안 미쳤냐까지 가기 전에 예. 조속히 이걸 무마시켜달라는 얘기예요. 이제 그런데 어차피 지금 이 과정에서 일이 일파만파가 돼가지고 수많은 정치인들의 의혹 문제, 또 당내 경선의 여론 조작의 여부, 비용에 누가 됐느냐 하는 것까지 아마 시민단체에서 다 받아먹을 거예요. 그러면 표면적으로는 명태균 씨가 조용히 살지는 모르지만 예. 앞으로 갈 길은 굉장히 험난하다. 그렇게 보여지고 예. 애당초 이 사람은 자기 스스로 알아요. 자기가 인수위나 대통령실에 들어갈 수 없는 사기죄나 나쁜 캐리어를 갖고 있다라고 하는 걸 알기 때문에 예. 이런 사람하고의 관계는 특히 조심해서 다뤄야 된다. 그런 말씀드립니다. 예. 의혹이 워낙 커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수습하는 과정도 뭐 간단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신지호 국민의힘 전략기획부총장, 김영주 전 의원 두 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미국 대선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오차 범위 안에서 초박빙 경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해리스 부통령은 민주주의 위협 이슈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경제와 이민 문제에서 우위에 서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전통적 민주당 지지층이었던 라틴계의 표심 이탈이 확인되자 이들을 향한 막판 경쟁도 뜨겁습니다. 워싱턴에서 홍상희 특파원입니다. 이번에는 다시 전국 단위에서 해리스 부통령이 앞선다는 여론조사가 나왔습니다. 로이터 통신과 입소스가 21일까지 전국 성인 4천여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해리스 부통령이 46%의 지지율로 트럼프 전 대통령보다 3%포인트 앞섰습니다. 역시 오차 범위 내 근소한 차이로 승부를 예측하기 힘든 수준입니다. 반면 각 후보의 강점은 분명히 드러났습니다. 핵심 쟁점 가운데 해리스 부통령은 민주주의 위협 이슈에서 확연히 앞섰고 트럼프 전 대통령은 경제와 이민 문제에서 우위에 서 있습니다. 해리스 부통령은 이달 들어 특히 트럼프 재선의 위험성을 부각하면서 4년 전 미국 국민이 왜 트럼프를 선택하지 않았는지 그 이유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I think it's very important that we acknowledge, and I have said publicly, Donald Trump is an unserious man. And the consequences of him ever being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again are brutally serious. 트럼프 전 대통령은 모든 유세에서 빠짐없이 경제와 불법 이민 문제를 강조합니다. We killed that plant just by the threat of tariffs. I'm telling you, outside of love and religion,
It's the most beautiful word there is. Tariff! 대선 2주일을 앞두고 라틴계 유권자가 트럼프 전 대통령을 더 지지하고 있다는 여론조사가 나오면서 후보들도 발길이 바빠졌습니다. 여론조사 하루 뒤 트럼프 전 대통령은 플로리다주 자신의 골프장에서 라틴계 유권자들과 만나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I just saw a poll that we're actually leading with Hispanics. That's never happened before. And I don't know, but it's going to be close. I mean, she's sleeping right now. 해리스 부통령은 연방정부 일자리에 대학 학위 조건을 폐지하는 등 라틴계 유권자를 겨냥한 경제 공약을 발표하고 스페인어 방송과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Donald Trump has shown himself to be someone who thrives on trying to divide us as a nation and demean people, call people names. We have so much more in common than what separates us as Americans. 최근 라틴계뿐 아니라 흑인 남성, 노조 등 전통적 민주당 지지층이 흔들리면서 해리스 부통령에게 불리한 장세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때문에 특히 경합주 7곳에서 이들의 표심을 잡기 위한 양측의 치열한 경쟁이 예상됩니다. 워싱턴에서 YTN 홍상입니다. 미국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당선 가능성이 커지자 트럼프 수혜 종목 트럼프 트레이드가 강세입니다. 반면에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의 수혜 종목은 상대적으로 약세인데 대선 전 국면에서 투자 시장도 요동치고 있습니다. 뉴욕에서 이승윤 특파원입니다. 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당선 확률이 오르자 자산 시장에서 이른바 트럼프 트레이드가 힘을 받고 있습니다. 즉, 트럼프 수혜 종목에 투자하는 건데 가상화폐와 달러화가 대표적입니다. 미국을 가상화폐 수도로 만들겠다는 트럼프의 당선 가능성이 커지면서 가상화폐 대장주 비트코인 가격은 지난달 52,000달러 선에서 최근 67,000달러 선까지 올랐습니다. 달러화도 트럼프 당선 시 20% 보편 관세 공약이 현실화해 물가가 오르면 금리도 올라 가치가 오를 전망입니다. 유로화, 엔화 등 6개 주요 통화 대비 달러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 인덱스는 지난달 100선까지 떨어졌다가 103선을 넘어섰습니다. 또 규제 완화를 기대하는 은행주와 에너지주, 트럼프가 대주주인 트럼프 미디어, 트럼프 지지자인 일론 머스크의 테슬라도 수혜주로 꼽힙니다. And our trade policies will make it very, very rich. That's why a guy like Elon Musk is supporting me because he knows what's going to happen. 반면 해리스 트레이드, 즉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의 수혜 종목은 친환경 에너지 기업입니다. We invested roughly $1 trillion over the next 10 years to reduce greenhouse gas emissions, boost climate resilience, and support adaptation and build a clean energy economy. 최근 트럼프의 당선 가능성이 커지며 해리스 수혜주들은 약세를 보이는 상태. 다만 전문가들은 여론조사가 접전 중이고 석 달 이상 이어진 미 증시 상승세는 여당에 유리한 만큼 속단은 이르다고 조언합니다. 미 대선 레이스가 워낙 초박빙으로 진행되면서 선거일이 다가올수록 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지며 투자업계가 유동치고 있습니다. 뉴욕 월스트리트에서 YTN 이승윤입니다. 원달러 환율이 1,380원을 돌파해 상승 중입니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0.2원이 오른 1,380.3원으로 개장해 장 초반 1,385원까지 오르며 상승폭을 키우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1,380원을 넘은 건 지난 7월 후 약 3개월 만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의 당선 가능성이 부각되면서 고율 관세 부과 공약, 이른바 트럼프 트레이드 현실화 가능성이 높아지며 달러화가 최근 강세를 띠고 있습니다. 오만전자로 내려온 삼성전자가 3일 만에 상승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주가는 200원이 내린 57,500원으로 출발해 장 초반 52주 신저가인 57,100원까지 급락했지만 이후에 상승으로 전환해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외국인은 오늘도 순매도에 나서 역대 최장인 31일째 순매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 지수는 상승으로 출발했습니다. 코스피는 0.18% 오른 2,575.25로 코스닥 지수는 0.35%가 오른
740.93으로 개장을 했습니다. 내수 부진의 정규직 근로자가 3년 만에 줄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비정규직 비중이 38%가 넘어 역대 두 번째로 커졌는데요. 또 정규직과 비정규직 임금 격차는 175만 원으로 역대 최대로 벌어졌습니다. 이승은 기자입니다. 올해 8월 기준 정규직 근로자는 1,368만 5천 명으로 1년 전보다 14만 7천 명 줄었습니다. 정규직 근로자가 감소한 건 2021년 이후 3년 만입니다. 내수 부진의 영향으로 보입니다. 제조업 부문하고 건설업, 도소매업이나 숙박음식업 등에서 정규직이 좀 큰 폭으로 감소했습니다. 제조업의 경우에는 정규직 규모가 좀 감소하는 반면에 비정규직이 60세 이상 남성들을 중심으로 해서 좀 증가하는 모습들이 좀 있었습니다. 반면 비정규직 근로자는 1년 전보다 33만 7천 명 늘었습니다. 여성과 60세 이상, 청년과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시간제 근로자가 늘었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임금 근로자 2,200여만 명 가운데 비정규직은 845만 9천 명으로 38.2%를 차지했습니다. 비중이 1년 전보다 1.2%포인트 증가하면서 역대 두 번째로 커졌습니다. 비정규직 월평균 임금은 처음 200만 원을 넘었습니다. 하지만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 격차는 174만 8천 원으로 벌어졌습니다. 역대 최고 격차입니다. 비정규직 근로자의 사회보험 가입률을 보면 국민연금은 1년 만에 1%포인트 가까이 줄어서 40%가 안 됐고 건강보험과 고용보험 가입률은 절반을 조금 넘었습니다. 특이한 건 자발적 이유로 비정규직을 선택했다고 응답한 비율이 66.6%, 자발적 이유 가운데 근로 조건에 만족하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59.9%로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많았습니다. 통계청은 청년과 고령층에서 본인이 원하는 시기에 원하는 시간만큼 일하는 것을 선호하는 추세가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이승은입니다. 고물가 현상이 이어진 최근 2년 동안 5060 세대가 편의점의 주요 고객으로 떠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해 상반기 편의점 매출 동향을 분석한 결과 연령대별 매출액은 2년 전과 비교해 50대에서 18%, 60대에서 21% 증가했습니다. 같은 기간 30대와 40대 매출은 각각 5% 늘었고 20대 매출은 12% 줄었습니다. 자영업자를 상대로 군인을 사칭한 주문 사기가 잇따른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이들은 음식이나 물건을 주문하며 다른 업체의 물품을 대신 결제해주면 나중에 값을 치르겠다고 속였습니다. 군에서는 이런 식으로 주문하는 경우는 없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정현우 기자입니다. 박모 중사나 김모 중이 등 군인 사칭 사기범에게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들은 군 부대라는 말에 범행을 의심하지 못했습니다. 저 역시도 군대를 갔다 온 사람이고 일반 소매 가격보다는 낮게 측정을 해서 견적서를 써드렸던 거고요. 10% 이상은 다운시켜줬죠. 특히 회식용 고기나 진급식 축하꽃 등 그럴듯한 이유를 대니 더 속기 쉬웠습니다. 고기 양을 다 준비를 한 다음에 진공 포장을 해서 이제 아이스박스에 넣어놨죠. 안 오셔가지고 다 의심은 하나도 안 했어요. 처음에 넉넉하게 꽃도 좀 잘 심고 정성 들여가지고 해놨는데 와인이나 전투식량 등을 대신 결제해주면 나중에 돈을 주겠다며 소개한 업체들도 모두 가짜였는데 실존하는 업체명을 도용해 의심을 피했습니다. 인터넷에 검색해봐도 운영 중인 업체로 나오고 건네받은 명함으로 전화를 걸면 일당에게 연결되니 들통나지 않았습니다. 군 부대 사칭 사기를 당한 식당은 올 상반기에만 60곳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식당 외에 다른 자영업자들을 포함하면 피해 규모는 더 클 것으로 보입니다. 군 관계자는 부대에서 물건을 주문하면서 와인 등을 대신 결제해달라고 하는 경우는 없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또 물품 공급 확약서를 보내는 경우도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혹시 다른 지역 군부대에서 주문 전화가 온 경우 반드시 해당 부대에 확인 전화를 해달라고도 당부했습니다. YTN 정현우입니다. 식욕 억제로 체중을 줄여준다는 비만 치료제죠. 이 위고비가 국내에 들어온 지 일주일이 넘었습니다. 덴마크 제약사 노보노디스크가 개발한 위고비는 테슬라의 CEO 일론 머스크가 무려 14kg 감량에 도움을 줬다고 밝히면서 큰 관심을 받았는데요.
이외에 오프라 윈프리와 킴 카다시안 등 해외 스타들의 후기가 이어지며 유명세를 타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출시 첫날부터 품절 사태를 빚으며 병원과 약국 등에서 처방 문의가 쇄도했습니다. 의사 처방이 필수지만 비대면 진료 플랫폼을 통해서 손쉽게 처방전 확보가 가능하다 보니 일부 소비자들은 꼼수를 써서 미용 목적으로 위고비를 처방받고 있는데요. 심지어는 중고거래로 웃돈을 주고 산다거나 이 처방이 허용되지도 않은 청소년들도 불법으로 구매할 수 있어서 우려가 상당한 상태입니다. 오상우 동국대학교 일산병원 가정의학과 교수님 연결해서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나와 계시죠?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먼저 위고비는 어떤 약이고 이게 무슨 원리로 살이 빠지는 겁니까? 위고비는 본래 장에서 나오는 호르몬을 약간 변형해서 만든 약인데요. 네. 이 약의 효과는 이제 뇌에 가서 식욕을 억제해주고 장 운동을 억제해주기 때문에 먹고 나서 배부름이 빨리 오고 뇌에 가서 식욕을 억제하는 이중 효과를 가지고 있는 약입니다. 네. 지금 뭐 비만 치료가 필요하다는 이 의사의 진단이 있어야만 처방을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럼요. 반드시 그 의사의 처방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냥 정상 체중인 분한테 쓰면 오히려 안 좋고요. 그 BMI라는 체질량 지수가 있는데 그게 30 이상이거나 아니면 27 이상이면서 당뇨병이나 고지혈증, 고혈압, 심혈관 질환을 가지고 있는 분들한테 처방이 되어야 하는 약입니다. 그 실제 현장에 계시니까요. 현장에서 이 위고비의 처방을 원하는 환자들이 많습니까? 아주 많지요. 요즘 뭐 워낙 방송에서 많이 다루다 보니까 위고비 처방을 받으려고 오시는 분들이 많이 늘고 있습니다. 네. 그 위고비를 만약에 사용한다고 했을 때 좀 주의해야 할 부작용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주의해야 될 부작용은요. 이 약 자체가 굉장히 효과적이고 안전한 약이라서 네. 일반적으로는 괜찮지만은 조금 주의가 필요한 경우는 이 약을 먹고 나면 아무래도 장 운동을 억제하다 보니까 구토, 설사, 변비, 또 속이 메스껍거나 복통이 있을 수가 있고요. 네. 가끔은 두통하고 피로감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이 이제 탈모도 약간씩 생기는 경향이 있어서 약간의 주의가 필요하고요. 요즘은 또 문제가 되는 게 뭐 이 약이 워낙 가격이 비싸다 보니까 구용량을 받아가지고 이걸 조금씩 나눠서 그 맞는 경향이 있는데 그런 경우는 이 약 자체가 6주 이상을 넘기게 되면 변형이 생기기 때문에 한번 따서 쓰기 시작하면 6주 이상을 쓰면 안 되는데 요즘 또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서 주의가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 다이어트 열풍으로 인해서 오남용도 상당히 우려가 되는데 처방 대상이 아닌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까? 이 약 자체가 방금 전에 설명드린 대로 식욕 억제하고 장 운동을 억제하는 그 효과가 주 효과이기 때문에 네. 사실 이렇게 약으로만 빼면요. 대부분이 지방보다는 근육이 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근데 근육이 빠지고 나면요. 다시 또 살이 찔 위험이 굉장히 높아지거든요. 그걸 요요 현상이라고 그러는데 그 요요 현상을 겪기 쉬워지기 때문에 반드시 그 약을 오남용해서는 안 되겠고 이 약을 맞으면서도 운동 식사요법에 같이 되어야 되겠죠. 의사의 처방이 없이 해외 직구나 SNS상으로 불법 구매를 하는 분들의 경우에는 의사의 정확한 지도가 좀 없다 보니까 더 위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주 위험합니다. 그 약 자체가 정말 관리가 잘 되고 있는 약인지 정말 진짜 위고비인지에 대한 의문도 생기는 경우가 꽤 있거든요. 네. 이전의 약들이 뭐 해외 직구를 통해서 들어오는 약들일 경우 이런 약들이 정말 정품인지 아닌지도 확실하지 않고요. 또 거기에 대한 부작용이 생기더라도 보상받을 방법이 없기 때문에 아주 큰 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위고비에 사람들이 이렇게 관심이 많다는 건 체중 관리에 신경을 쓴다는 뜻일 것 같은데요. 교수님이 추천하시는 건강한 체중 관리 방법 어떤 게 있을까요? 이 약이 위고비 같은 약이 꿈의 약이라고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사실 우리가 꿈의 약이라고 그러면 약 주사만 맞으면 다 해결이 될 수 있는 약이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네. 근데 그 정도 레벨이 되는 약들은 아직 개발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운동 식사요법을 같이 해야 되는데 가벼운 운동을 반복적으로 하시면서 또 기름진 음식을 줄이시고 탄수화물도 또 좋은 형태로 바꾸면서 약간 배고프게 드시면서 이 약을 같이 맞으면은 큰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비만 치료제보다는 보조제로 좀 생각을 하고
건강한 체중 관리는 지금 오상우 교수님이 말씀하신 운동과 그 식사요법의 병행까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고비의 열풍 다뤄봤습니다. 오상우 동국대 일산병원 가정의학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국내 연구진이 기존에 3-4시간 걸리던 유전자 증폭 PCR 진단을 6분 내외로 줄일 수 있는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PCR 진단은 바이러스를 유전자를 증폭하기 위해서 열을 반복적으로 가해야 하는데 빛을 흡수해서 순간적으로 열로 전환하는 메타 표면 기술을 적용했습니다. 이성규 기자입니다. 코로나19 대유행 당시 감염 여부 확인으로 널리 쓰인 유전자 증폭 PCR 진단 기술. PCR 진단 기술은 우리 몸에 침입한 바이러스의 DNA를 검출하는 방식으로 높은 정확도가 특징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 몸속 아주 미량의 바이러스 DNA를 검출할 수 있을 정도로 증폭합니다. 바이러스 DNA 증폭을 위해 DNA를 95도로 가열했다가 65도로 낮추는 과정을 반복하는데 기존 PCR 방법으로는 서너 시간이 걸렸습니다. 국내 연구진이 이를 6분 30초 정도로 크게 줄일 수 있는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핵심은 빛을 흡수해 순간적으로 열로 전환해주는 메타 표면 기술에 있습니다. 메타 표면에 고리 모양의 나노 물질을 올려 빛을 받으면 순간적으로 열이 오르도록 설계했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빛의 거의 반사를 최소화하고 또 투과를 최소화해가지고 거의 가시광선 그다음에 근적외선 빛을 거의 100% 정도 흡수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빛을 흡수하면은 이제 표면에 있는 자유전자들이 진동을 하게 되면서 그게 또 순식간에 열로 바뀌게 되면서 연구진은 실험을 통해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유전자를 효과적으로 증폭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코로나19 대유행은 종식됐지만 신종 바이러스는 언제든 출몰할 수 있다고 과학계는 경고하고 있습니다. 신속하고 정확하게 감염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메타 표면 기반 PCR 기술이 진단 현장에 빠르게 적용되길 기대해 봅니다. YTN 사이언스 이성규입니다. 오는 31일 할로윈 데이를 앞두고 정부가 인파 사고에 대비한 안전관리 대책을 내놨습니다. 2년 전에 참사가 발생했던 서울 이태원 일대에는 종합 상황실이 꾸려지고 경찰과 소방 등 안전관리 근무자 4천여 명을 배치하기로 했습니다. 차정윤 기자입니다. 정부가 다음 주 할로윈 데이를 앞두고 오는 25일부터 8일 동안 안전관리 특별대책기간을 운영합니다. 우선 연례적으로 많은 인파가 방문하는 전국 27개 지역을 집중적으로 관리하는데 서울 도심과 부산 서면, 대구 동성로 등 12개 지역에는 현장 상황관리관을 파견합니다. 지자체와 경찰, 소방 등 관계기관과 함께 비상대응 체계를 점검하고 인파 해산 때까지 현장을 관리한다는 계획입니다. 정부는 이태원 참사 2주기를 앞두고 국민 안전에 무한한 책임을 느낀다며 각 부처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모든 부처는 사고는 예측하지 못한 곳에서 한순간의 방심으로 일어난다는 점을 각별히 유념하고 다가오는 할로윈 데이 등 인파 사고 위험에 철저히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2년 전 참사의 아픔이 남아있는 이태원에는 녹사평역 광장에 합동 상황실이 꾸려집니다. CCTV 관제센터와 연계해 실시간으로 인파를 관리하고 비상 상황에 신속 대응한다는 계획입니다. 특히 올해부터는 이태원역 하차 인원을 기준으로 혼잡 상황에 따라 3단계로 인파 관리 대책이 추진됩니다. 세계 음식 문화거리와 퀴농길 등 이태원역 주변 골목길에서 현장 상황에 맞게 대책이 운영되는데 1단계 주의 단계까지는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지만 3단계 심각 단계에서는 인파 유입이 전면 차단되고 대로변으로 이동을 유도하게 됩니다. 서울시는 이태원 인근에 지자체 관계자와 경찰, 소방, 교통공사 등 4,100명이 넘는 안전관리 인력을 배치한다는 계획입니다. 25개 자치구, 경찰, 소방과 함께 할로윈 안전관리대책 점검회의를 개최합니다. 인파 밀집 상황 모니터링과 경찰, 소방 등 관계기관과의 협조, 대응 체계를 강화합니다. 이태원역 차량 교통 관리도 주정차 관리부터 긴급 비상 차량을 위한 전용차로 확보까지 인파 밀집 상황에 맞춰 운영될 예정입니다. YTN 차정은입니다. 자신을 믿어 믿어봐 이제는
드립니다. 이렇게 또 뵙게 되니 좀 쑥스럽기도 하고 또 영광스럽기도 하고. 네, 영상으로 만나보신 것처럼 가왕 조용필 씨가 11년 만에 정규 앨범 20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또 블랙핑크 로제가 브루노 마스와 협업한 신곡이죠. 아파트가 전 세계적인 인기를 얻으면서 다시 한번 K-팝 신드롬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가요계 소식 좀 알아보겠습니다. 하재근 문화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가왕 조용필이 돌아왔는데 네. 지금 뭐 20집인 거죠? 그렇습니다. 예. 20번째 앨범이 나왔습니다. 예, 어떤 앨범인가요 이번에? 이번에 예. 글자 그대로 20번째 앨범인데, 예. 근데 이제 굉장히 심혈을 기울여서 만든 거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나온다고 했던 그 예정된 시점보다 예. 2년 정도가 더 늦게 나온 거예요. 그만큼 계속해서 그동안 이제 수정을 했다는 뜻인데. 하긴 전에 앨범 나온 지 지금 한참 됐잖아요. 그렇습니다. 2012년에 또 앨범이 나왔었고, 예. 그리고 2022년하고 23년에 각각 한 번씩 이번에 나온 앨범에 그 싱글들이 선 공개가 또 됐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선 공개가 됐던 뭐 찰나, 세렝게티처럼 필링 오브 유, 라에 더해서 이번에 또 완전한 신곡 그래도 돼, 이게 타이틀곡이거든요. 예. 그리고 또 이제 그래도 되는 뭔가 좀 슬로우 템포의 감동적인 노래인데 또 빠른 락 템포의 타이밍, 예. 또 약간 발라드 느낌의 조용필 씨 그 반주가 최소화되고 조용필 씨 목소리가 가득 채우는 왜 이런 노래들까지 다 합쳐서 이번에 새 앨범이 나왔습니다. 네, 타이틀곡 조금 전에 소개를 해주셨는데 그래도 돼입니다. 어떤 노래인지 잠시 좀 듣고 오시죠. 망설이지 않게 이제는 믿어봐 자신을 믿어봐 이제는 믿어봐 자신을 믿어봐 지금이야 그때 지치고 힘이 들 때면 지금 음악하고 이제 가사를 보니까 예. 응원을 해주는 그런 메시지인 것 같은데요. 어떤 노래입니까? 이 시대 많은 분들한테 응원을 글자 그대로 응원을 해주는 그러한 내용인데 예. 조용필 씨가 과거에 꿈이라는 노래를 발표했었잖아요. 화려한 도시를 예. 그 노래. 노래도 잘하시네요. 아닙니다. 근데 예. 그 노래를 조용필 씨가 비행기에서 뚝딱하고 만들었는데 비행기에서 신문 보다가 예. 그때 농촌 이 사람들이 도시로 많이 올라와서 힘들게 지금 적응하고 있다. 그 신문 기사를 보고 바로 만든 노래가 꿈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심정으로 요즘에 작업을 하고 있다고 조용필 씨가 얘기했는데 예. 그러니까 요즘에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있고 어려워하고 있고 그 모습을 보면서 이 노래를 만들었다는 거죠. 예. 특히 조용필 씨가 얼마 전에 한 운동 경기 중계 영상을 봤는데 이긴 사람한테는 스포트라이트가 막 하고 진 사람은 비춰주지도 않더라. 예. 그럼 패자의 심정은 어떻게 했는가. 그래서 조용필 씨가 뭐라 그랬냐면 나는 패자의 팬이다 라고 얘기했거든요. 예. 그래서 많은 패자들한테 보내드리는 위로의 메시지. 근데 또 이 시대가 패자만 패자인 게 아니라 일반 평범한 사람들도 요즘에 젊은이들 보면 뭐 나는 벼락거지가 됐다 이러면서 막 박탈감에 시달리는 분들도 많잖아요. 네. 일반인들도 굉장히 많이 어떠한 그 일종의 루저 정서를 갖고 있는 경우도 많고 또 사회적으로 또 어떤 식으로든지 상처받은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 모든 분들한테 위로를 전해주는 그런 노래로 이번에 나온 것 같습니다. 예, 이제는 뭐 70대 중반이 된 가왕 조용필 씨 오랜만에 앨범을 들고 나오면서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싶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직접 좀 들어보시죠. 우리들의 마음을 조금 돋아주는 또는 희망을 갖는 그런 그 음악들이 있잖아요. 아마 그거의 연장선인 것 같아요. 저도 그런 위로를 받았기 때문에 아마 저도 해야 된다는 어떤 저의 뭐 아마 마음일 것 같습니다. 뭐든지 힘든 과정이 있어야 하나의 것을 완성할 수 있잖아요. 힘들어도 일단 끝을 내봐야 아마 그것이 요만한 것이라도 거기에 대해서 더 나중에는 더 발전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뭐 조용필 씨의 음악 인생은 뭐 완성을 넘어서 후배 가수들이 뭐 따라오기가 힘든 그런 뭐 족적을 남긴 음악 인생이지 않을까 싶은데 이 메시지나 노래의 풍
그런 걸 봤을 때는 젊은 세대와 계속 소통하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담겨 있는 것 같아요. 네, 기본적으로 조용필 씨가 항상 젊은 세대와 소통하는 거 더하기, 당대 사회를 반영하는 거 더하기, 본인의 작가의식을 계속해서 이제 발전시켜 나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 누구랑 소통하기 위해서 나 이런 음악 하기 싫은데 요즘에 유행이라니까 나도 해보겠다 뭐 그런 차원이 아니라 본인이 하고 싶어하는 음악을 계속 하는 거거든요. 그 바탕에 깔려 있는 게 락 음악이고 밴드 음악이고 또 그 속에서 다양한 음악을 계속 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조용필 씨가 과거에 트로트에 락을 섞은 게 돌아와요 부산항이었었거든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전자음악을 시도한 노래 중에 하나가 80년대 단발머리였었고, 그렇게 락, 뭐 전자음악 이런 걸 종합적으로 다 해왔는데 이번 앨범에도 역시 그렇게 그 락음악 베이스가 들어가고 또 전자음악이 들어간 EDM, 일렉트로니카 음악도 나오고 그런 시도들을 하고 있습니다. 또 앨범 녹음도 좀 화제가 되고 있던데 이번 앨범 녹음도 짜깁기 하지 않고 한 번 했다 그러는데 이건 뭐 젊은 가수들도 쉽지 않은 거라고 하던데요. 아, 요즘에는 이제 잘라서 녹음하는 게 유행이라서 한 단어만 딱 받아서 이렇게 컴퓨터로 붙여서 하기도 하고. 그런데 조용필 씨는 나는 그렇게 짜깁기 하는 거는 내 체질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필링 오브 유라는 노래에 가성으로 아주 높은 부분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조금 뭐 힘들 수도 있는데 그냥 한 번에 다 불렀다고. 그러니까 조용필 씨가 노래의 완결성을 중시하는 음악 정신 때문에 그렇게 잘라서 하는 것은 별로 좋아하지 않는 것 같고, 그다음에 그런 고음이 조용필 씨가 그랬었거든요. 사람이 나이를 먹으면 고음부터 잃어버린다. 그래서 고음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난 딸마다 연습한다라고 했었는데 그 연습의 결과 짜깁기 하지 않고 고음까지도 한 번에 다 낼 수 있는 그런 실력을 아직까지 보유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조용필 씨가 뭐 아직도 본인은 배우고 있다, 배우는 과정이다 이런 부분을 이제 강조하던데요. 70대 중반의 나이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앞으로 뭐 앨범을 더 낼 수 있을까 이런 궁금증을 가진 분들도 있던데요. 조용필 씨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앨범으로서는 아마 마지막이에요. 내가 만족하다 이렇게 해서 내놓은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주위에서는 이 정도면 됐을 것 같습니다. 자꾸 그러는데 나는 속으로 막 화가 나고 막 그렇죠. 네, 욕심이 많으신 것 같은데 만족할 수 없는 앨범들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만큼 뭐 음악에 대한 열정이 뭐 굉장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겠죠. 네, 조용필 씨가 대표적인 자기 자신을 과도하게 괴롭히는 뮤지션 중에 한 명인데 너무 높은 잣대를 자기 자신한테 제기하면서 거의 완벽주의다 보니까 이번 앨범도 준비하는 과정에서 수백 곡을 버렸다고 합니다. 제 느낌에는 버린 노래들 중에도 좋은 노래 많을 것 같은데 그리고 또 이제 녹음 과정에서도 계속 다시 하고 이러니까 미국에 있는 엔지니어가 작업을 했는데 계속 이제 작업이 반복 수정이 이어지니까 미국 사람이 한국까지 와서 조용필 씨랑 대담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럴 정도로 항상 완벽을 기하면서 살아오다 보니까 본인은 사실 너무 피곤할 텐데 하지만 그 결과로 만들어지는 콘텐츠는 항상 완벽한 콘텐츠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조용필 씨 팬 입장에서야 뭐 오래오래 보면 좋겠지만 이제 본인 스스로도 아마도 마지막 앨범인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네, 그렇게 너무 청천벽력 같은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데 동시에 또 무슨 얘기를 이번에 했냐면 그 기자 간담회에서 이번에 작업하다가 만든 노래가 하나 더 있는데 다른 노래들하고 분위기가 안 맞아서 빼놓고 다음에 발표할 것처럼 또 얘기를 한 게 있거든요. 그렇군요. 한 곡이 다 정립이 됐잖아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새 앨범 막 작업했으니까 다음에 못할 것 같다 이렇게 또 말씀하시지만 나중에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니까 지금 정립해 놓은 한 곡부터 시작해서 향후에 또 다른 음악 작업이 이어지고 혹시 또 다른 뭐 앨범 발표로도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뭐 그런 기대를 가져봅니다. 제 생각엔 to be continued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금 56년 신화죠. 거의 뭐 가왕이라고 불릴 정도로 기록 제조기이기도 한데 조용필 씨 56년 인생에서 가장 뭐 기록적인 내용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조용필 씨가 일단 돌아와요 부산항해로 어마어마한 인기를 끌면서 그게 이제 80년에 일집 앨범 냈을 때 우리나라 가요 역사상 최초로 공식적으로 단일 앨범 100만 장 판매 그리고 또 가요 역사상 최초로 누적 앨범 1000만 장 판매 그리고 또 국내 가수 최초로 미국 카네기홀 공연 뭐 그런 엄청난 이제 기록들을 계속해서 세웠고 그 현대 우리나라 본격적으로 산업화되면서 이 대중문화가 완전히 서구화된 이래 저렇게 완벽한 초등학생부터 고 연령층까지 다 좋아하는 완벽한 국민 스타는
조용필 씨가 최초였고 앞으로도 정말 저런 정도의 국민스타가 나올까 그런 거에 대한 의구심이 들 정도로 정말 무지막지한 스타였습니다. 예. 국민스타 조용필 씨의 그래도 돼 많은 분들에게 좀 희망을 전하는 노래가 됐으면 좋겠고요. 세계적인 한류 스타 얘기도 좀 해봐야겠습니다. 네. 블랙핑크 로제의 아파트요. 요즘에 제 출근길에 맨날 듣는 노래인데 네. 노래가 상당히 좋은데 이게 전 세계적인 열풍이죠. 네, 지금 예. 로제 씨의 아파트라는 노래가 발표가 됐는데 예. 그게 세계적인 음원 사이트인 스포티파이 차트에서 글로벌 1위, 미국 1위 이렇게 했거든요. 한국 여성 아티스트 최초로 미국 음원 차트 1위를 한 셈이 된 거예요. 예. 엄청난 인기를 끌고 있다는 것이고 대한민국 트렌딩 1위, 미국 트렌딩 1위 이렇게 됐고 뮤직비디오도 지금 4일 동안 9,700만 뷰 정도 됐거든요. 그러니까 무지막지한 신드롬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최정상, 세계 최정상 브루노 마스가 협업을 한 노래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어떻게 같이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로제 씨 측에서 브루노 마스한테 제안을 했는데 설마 이게 되랴 했다는 설마 거죠. 이게 되랴 했는데 브루노 마스가 그래미상을 15번 받은 엄청 그러니까. 살아있는 레전드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 젊은 조용필 씨 같은 분이었어요. 팝계에서는. 예. 근데 덥석 브루노 마스 측에서 응답을 한 거예요. 그만큼 이 케이팝의 위상이 올라갔고 또 로제 씨가 블랙핑크의 멤버인데 블랙핑크가 세계 최고의 걸그룹이니까 그래서 아마 브루노 마스 측에서도 뭐 반가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의 협업이 형사가 됐는데 정말 놀라운 결과물이 나왔습니다. 저 뮤직비디오 지금 뭐 1억 뷰를 향해 가고 있다고 네. 하던데 저기서 브루노 마스가 태극기를 흔드는 장면도 화제를 모았습니다. 브루노 마스가 우리말, 한국어를 연습하기도 했다고 하는데 그 장면 잠시 좀 보시죠. How do you say, hey everybody, I hope you enjoy APT? APT 많이 APT 많이 사랑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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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해요. 예. 브루노 마스가 저렇게 이제 갇히는 모습을 저희가 이제 보고 있다는 게 그만큼 한류의 힘이 강해졌다는 건데 이 노래 때문에 아파트라는 게임도 상당히 좀 유명해졌다 그래요? 예, 그러니까 이게 젊은 사람들이 술 먹을 때 하는 예. 게임인데 아파트, 예. 아파트 5층 그러면 예. 1층, 2층, 3층, 5층에 걸린 사람이 술 먹는 매우 단순한 예. 이것은 오로지 술을 먹기 위한 게임 같은 그런 느낌인데 로제 씨가 이걸 좋아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노래를 통해서 이게 전 세계로 알려지게 된 거예요. 예. 이 노래 뮤직비디오 이거는 이제 지금 게임하고 로제 있는 씨가 건가요? 서구의 그 명품 행사에서 예. 그 뒤풀이하는 자리여서 세계적인 모델들하고 지금 아파트 게임하는 모습이거든요. 예. 이런 식으로 전 세계에 우리나라 술 게임을 지금 전파하고 있는데 예. 그리고 이 노래에서 놀라운 게 아파트라고 나오잖아요. 미국 사람들은 아파트가 뭔지 모르거든요. 아파트먼트 이러잖아요, 예, 미국 그렇죠. 사람들은. 아파트 이런 모르겠죠. 아파트는 완전히 예. 한국식 발음인데 예. 아파트라고 나오는 거예요. 예. 그다음에 뭐 채영이가 좋아하는 랜덤 게임 이렇게 나오는데 게임이라고 안 하고 게임이라고 하거든요. 그렇죠. 완전히 한국식 발음이 계속 나오는 겁니다. 또 브루노 마스가 건배 중간에 태극기 들고 막 건배 그러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한국식 발음, 한국어 이런 게 막 팝에서 나올 정도로 정말 격세지감을 느끼게 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한국식 발음이 전 세계인의 발음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드는데 끝으로 로제 씨가 뭐 폭탄주를 소개하거나 김치볶음밥을 뭐 만드는 그런 영상까지 덩달아 화제가 되고 있던데 K-팝 열풍을 타고 한국 문화 열풍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도 있더라고요. 예, 이번에 또 화제가 된 게 독일의 어느 클럽에서 서양 사람들이 아파트 막 소리를 지르는 모습이 화제가 됐었는데 뭐 아파트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아까 말씀드린 한국식 발음이라던가 또 우리나라의 음식도 지금 로제 씨가 소개하고 있고 그래서 이걸 통해서 일단 아파트 문화가 저 서구에서는 낯선 거거든요. 예. 한국의 아파트 문화에 대한 호기심이 굉장히 고조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한국 문화가 더 퍼져 나가는 것이고 우리나라 술자리 문화도 옛날에 그 사이시에 이어서 더 많이 퍼져나가게 될 것 같고 이렇게 서구인들이 한국을 더 친숙하게 느끼면서 한국은 재미있고 핫한 나라다 이런 인식이 더 커지게 될 것 같습니다. 강남 스타일 인기를 넘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도 있던데 열풍이 어디까지 가나 보겠습니다. 하재근 문화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러시아의 파병 북한군으로 보이는 동영상이 또 공개됐습니다. 그러나 미국과 나토는 여전히
북한의 러시아 파병을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서방이 이렇게 신중노를 펴는 이유가 뭘까요? 권영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러시아 독립 언론이 공개한 블라디보스토크에 도착한 북한군의 모습으로 추정되는 동영상입니다. 세르게예프카 마을에 있는 러시아 제127 동력 소총사단 44980 부대 기지로 알려졌습니다. 영상 촬영자는 현지어로 북한에서 멋진 동맹이 도착했고 전쟁이 끝났으면 좋겠다고 말합니다. 북한 장병들로 추정되는 군인들은 담배를 피우거나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입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북한군이 곧 우크라이나 전투에 참여할 준비를 마칠 것이라고 거듭 주장했습니다. Ми маємо інформацію про підготовку 2 підрозділів числа військових з Північної Кореї. Може бути навіть 2 бригади по 6 тисяч людей. І це виклик. 우리 정부도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을 발표했지만 미국의 공식 입장은 여전히 확인 불가합니다. We'll continue to keep you updated on information as we are able to make it available. And of course, are consulting with our allies and partners in the region and around the world on this topic. 그동안 한미 정보 당국이 군사위성 등으로 북한군 움직임을 밀착 감시해 관련 정보를 공유해온 것을 고려하면 이례적입니다. 우리 정부 발표를 과장됐다고 보거나 정보 평가를 달리하고 있다는 의미로도 풀이됩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한국이 북한 정보를 국내 정치에 이용한다는 의구심을 제기하기도 합니다. 미국 대선에 미칠 영향을 의식해 공식 확인을 미루는 것이란 관측도 있습니다. 미국과 나토 입장에선 북한 참전을 공식화할 경우 대응하는 행동을 취해야 하는 부담이 있습니다. 이 때문에 북한군이 전투에 직접 참여하는지 아니면 후방 지원에 그칠지에 따라 참전 여부 판단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 That would really be important, a significant escalation. So at this moment, I cannot confirm it other than that we will get the latest update from South Korea early next week. 워싱턴 포스트는 나토 고위 관리를 인용해 특수부대가 아니라 러시아에 지원한 무기를 다룰 참관단이 배치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습니다. YTN 권정입니다. 네, 이곳은 대만의 한 공원입니다. 한 여성이 회전하는 의자가 멈추지 않도록 연신 의자를 계속 돌리고 있는데요. 자세히 보시면요, 의자 위에 강아지가 있습니다. 빙글빙글 쉴 새 없이 돌아가는 의자에 이 강아지가 옴짝달싹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돌아가는 속도가 늦어질까 또 다른 여성이 이 발까지 사용해서 의자를 돌리기도 했습니다. 보기만 해도 어질어질한 장면이죠. 말 못하는 강아지가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이걸 보고 있는 두 여성, 뭐가 그렇게 재밌는지 한참을 웃고 떠들었는데요. 영상을 본 누리꾼들은 반려견을 학대하고 있다며 분노했고요. 현지 동물보호협회는 두 여성을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좁은 바위 틈 사이로 무언가가 보입니다. 자세히 좀 볼까요? 놀랍게도 사람의 발바닥입니다. 바위 주변으로는 구조대원들이 몰려 있는데요. 어찌 된 일일까요? 호주의 한 여성이 친구들과 산책에 나섰다가 휴대전화를 바위 틈에 빠뜨렸고요. 무리하게 휴대전화를 꺼내려고 몸을 숙이는 바람에 그만 이 바위 사이로 거꾸로 떨어지고 만 겁니다. 친구들은 1시간 가까이 여성을 꺼내주려고 노력했지만 실패하자 결국 신고를 했고요. 구조대가 출동해 바위의 일부를 드러낸 뒤 무려 7시간 만에 구조됐습니다. 떠나는 이와 보내는 이의 아쉬운 작별 인사가 앞으로 뉴질랜드 더니든시를 떠나는 여행객들에게는 확 짧아질 것 같습니다. 뉴질랜드 남섬 더니든 공항에 설치된 안내판을 보셨는데요. 차량 하차 구역에서 이용객들의 포옹 시간을 3분으로 제한하겠다는 내용입니다. 대신에 더 길고 애틋한 작별 인사를 하고 싶다면 주차장을 이용해야만 합니다. 이곳의 공항은 배웅하기 위해 방문한 차량에 15분간 무료로 주차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는데요. 이용객들의 배웅 시간이 길어지면서 상습 정체가 생기자 이런 제한 규정을 내놓은 겁니다. 공항 측의 결정을 두고 온라인상에서는 개인의 자유를 지나치게 침해한다, 공항의 입장이 이해된다며 갑론을박이 벌어졌습니다. 오전 9시 50분쯤입니다. 설악산 울산 바위가 내려다 보이는 CCTV 속 영상입니다.
커다란 바위산 위로 커다랗고 또렷하게 무지개가 떠올랐죠. 그야말로 장관입니다. 설악산에는 오늘 아침까지 비가 산발적으로 내렸는데요. 떠오른 태양빛이 공기 중에 남은 빗방울에 굴절되면서 이렇게 아름다운 무지개를 만들어낸 겁니다. 파란 하늘에 흔들림이 없이 떠있는 무지개. 하지만 그 아래 나무들은 세차게 흔들리는 모습인데요. 비구름이 빠져나가고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내려오면서 기온차로 바람이 강하게 불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동차와 로봇, 정보통신기술 분야에서 국내 최고의 수준, 최대 규모의 전시회가 대구에서 열립니다. 첨단 제품과 기술 전시뿐만 아니라 국내외 주요 기업들의 전문가들이 미래 기술 동향을 공유하는 컨퍼런스도 열린다고 하는데요.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이윤재 기자. 네, 대구 엑스코에 나와 있습니다. 미래혁신기술 박람회에선 어떤 제품이나 기술들을 볼 수 있죠? 네, 지금 제 뒤로 보이는 건 미래 운송수단으로 주목받고 있는 UAM, 도심항공교통의 실제 크기 모형입니다. 사람을 태우고 다닐 수 있는 대형 드론 정도로 생각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지금도 간간히 시험 비행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앞으로 10년 정도 지나면 이런 UAM을 좀 더 자유롭게 타고 다닐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픽스로 불리는 이번 미래혁신기술 박람회에서는 이런 UAM을 비롯해서 테슬라의 신형 전기 트럭, 또 혁신 기술이 적용된 다양한 자동차, 운송수단들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또 로봇 분야에서는 차세대 이족 보행 로봇과 AI 기술이 적용된 자율주행 서비스 로봇도 선보였습니다. 다양한 운송수단, ICT 기술, 로봇과 관련한 혁신 제품과 기술이 동시에 소개되는 건데요. 지난해까지는 모빌리티 엑스포, ICT 융합 엑스포, 로봇 산업전이라는 이름으로 각각 산업 분야별로 따로 박람회가 열렸습니다. 하지만 기술 융합이라는 산업 흐름에 맞춰 각기 다른 첨단 기술을 연계하고 융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박람회를 하나로 모은 겁니다. 첨단 기술을 무기로 산업에 뛰어든 스타트업을 발굴하고 키우는 행사도 새로 만들어서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 현대차 부사장, LG전자 기술연구소장, 네이버 AI 센터장 등 기업의 기술 전문가 강연도 펼쳐집니다. 이렇게 전시된 제품과 기술이 가까운 미래의 기술을 선보이는 자리라면 강연이나 컨퍼런스는 먼 미래의 기술을 공유하는 기회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만큼 관련 업계나 전문가에게도 의미가 크고 동시에 다양한 볼거리를 찾는 일반인도 많이 방문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대구시는 이번 박람회가 진행되는 나흘 동안 10만 명 넘는 관람객이 다녀갈 거로 전망했는데요. 대구정책연구원은 픽스 개체의 생산 유발 효과가 9,332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지금까지 대구 엑스코에서 YTN 이윤재입니다. 오늘 오전까지 내리던 비는 모두 그치고 점차 맑은 하늘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편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바람이 강하게 불겠는데요. 자세한 날씨 현장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함예진 캐스터. 네, 경의선 숲길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은 종일 서늘한 날씨가 이어지죠? 네, 그렇습니다. 서리가 내린다는 절기상 상강인 오늘 절기에 걸맞게 종일 선선함이 감돌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15.2도 보이고 있고 그 밖의 지역에서도 한낮에 기온이 크게 오르지 못하며 예년 기온을 밑돌겠습니다. 여기에 바람도 강하게 불고 있어서 체감상 더 춥게 느껴지는데요. 오늘 나오실 때 겉옷 챙기셔서 감기 걸리지 않도록 체온 조절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전까지 중부지방에 머물던 비구름대는 모두 거치고 현재 서울 하늘은 구름만 지나고 있습니다. 한편 오늘도 바람에 대한 주의가 필요한데요. 특히 영동과 경북 울진에는 강풍 경보까지 발효됐습니다. 이 지역에서는 순간적으로 바람이 초속 25m 이상으로 강하게 불겠습니다. 그 밖의 지역에서도 초속 20m 이상으로 부는 곳이 있는 만큼 날아갈 수 있는 물건은 고정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또 전 해상을 중심으로 풍랑특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물결이 최고 5m로 높게 일 수 있는 만큼 항해와 조업하는 선박은 안전에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찬 공기가 남하하면서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한낮 기온 15도 안팎이 예상됩니다. 서울 16도, 대전 18도, 대구 19도로 예년 기온을 밑돌겠습니다. 내일 설 아침 기온 7도까지 떨어지며 올가을 가장 추운 날씨가 찾아오겠습니다. 하지만 낮부터는 기온이 다시 제자리를 도착했고 이후 내륙은 대체로 맑고 일교차 큰 가을 날씨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오늘 동해안을 중심으로 높은 너울이 예상됩니다. 파도가 방파제를 넘으면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해안가 접근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YTN 함예진입니다. 뉴스나우 오늘 순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내일도 생생한 뉴스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